아까 자산 쪽에 정의를 봤는데, 그래서 아까 자산 쪽에 메인이 되는 게 우리 property, plant, equipment하고 이제 intangible asset. 요게 우리 non-current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에요. 이게 사람의 심장과 동일한 개념이죠. 모든 기업에 요 설비 장치가 가동이 돼야 거기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냐면 이제 인벤토리가 만들어지고, 그 인벤토리가 판매되면서 리시버블이 되고, 그게 나중에 되면 캐시가 되는 거고, 그 캐시가 다시 새로운 케이펙스에 들어가고, 이게 기업의 기본적인 오퍼레이팅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는 것처럼 기업도 요 서큘레이션이 막힘없이 잘 돌아야, 그래야 좋은 재무 상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목차에 보시면은 배우는 테마가 PP, 인텐저블 두 개 합해서 픽스드 에셋, 인벤토리,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합해서 이게 마너트리 커런트 에셋이라고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네 가지 공부하는 게 아니고 실제 기업들의 가장 메인 자산은 이렇게 네 가지라 보시면 되는 거죠. 에셋은 여기까지. 그 다음 부채 갈게요. 에코티 먼저 가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인벤토리가 리시버블로 바뀌는 순간 이익이 생기면 거기에 주주의 몫에 쌓이는 거죠. 알다시피 이게 쉐어홀더의 몫이고, 이 부채가 채권자의 몫이 될 텐데, 여기 에코티의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은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이익이 쌓이는 곳이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게 리테인드 어닝이에요. 내부 유보금이 많이 쌓여 있다라고 말하게 되면 이게 많다는 소리예요. 내부 유보금이 많이 쌓여 있다는 말하고 캐시가 많다는 의미하고는 같은 말이 아니라고요. 번 이익이 많았다는 거지. 실제 여러분들도 내가 연봉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모았어요. 하지만 그 돈 갖고 설비 장치, 부동산에 많이 투자를 해놓은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내가 내부 유보금 많을지 몰라도 캐시가 많은 건 아니잖아요. 부동산에 묶여 있는 거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통 딱 그런 상태라는 거죠. 이게 많아도 요게 많이 묶여 있기 때문에 실제 현금 유동성 자산이 많은 편은 아니다라는 거죠. 아까 주주 몫은 벌어 쌓는 것도 있지만 주주가 불입한 것도 있겠죠. 그게 거기 굵은 글씨에 캐피털 스탁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거기 어디셔널 페이드 인 캐피탈이라고 돼 있죠. 요거 두 개가 묶여서 요게 주주가 회사에다가 컨트리뷰션 해준 거라서 우리 컨트리뷰티드 캐피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요거 두 개 더하면 여기에 주주가 불입해 준 돈. 그럼 쉽게 요거 두 개는 주주가 회사에다가 불입해 준 돈. 요거는 벌어서 유보시켜 놓은 거.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죠. 근데 그 굵은 글씨 보시면은 캐피털 스탁이 있고 어디셔널 페이드 인 캐피탈이 있고 리테인드 어닝 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밑에 두 개 더 있죠. 이름은 기억해놔야 돼요. 밑에 두 번째 뭐라고 돼 있죠? Accumulated Other Comprehensive Income. 앞자를 따면 AOCI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고 그래요. 이게 뭔지는 뒤에가 자세히 배울 거니까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Accumulated OCI라는 게 있다 정도는 기억해요. 그리고 최근 신문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뭐 상법이 개정된다고 하면서 기업들이 자기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전부 다 소각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라고 신문에 개정안이 논의되는 거 혹시 보신 분이 계실 텐데, 그 자사주가 그게 영어로 뭐냐면 거기 지금 에코티의 마지막에 있는 겁니다. 뭐라 적혀 있죠? 트레저리 스탁. 그게 자사주라고 하는 건데, 실제 미국 기업들은 에코티에 보시면은 트레저리 스탁이 있는 회사가 거의 없어요. 왜냐고요? 미국은 자사주를 매입하면 거의 당연히 소각한다고 생각을 해요. 시장에서 자기 주식을 사면 그냥 이걸 찢어버리지 들고 있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아까 애플이 1년에 자사주 소각만 100조 이상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자사주가 많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사자마자 다 소각시켜. 그래서 트레저리 스탁이 없다고. 그러니까 회계 배울 때는 트레저리 스탁을 어드밴스 가서 자세히 배울 건데, 실제 막상 기업들 보시면은 자사주를 매입하자마자 소각하기 때문에 크게 이슈가 없다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사주가 꽤 있어요. 기업들이 자사주를 매입은 하는데 이걸 들고 있는 거야. 다른 데 써먹으려고.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의미로 많이 쓰이면 괜찮은데, 과거에 대기업들이 이 자사주를 사면 개연권을 승계하거나 아니면은 대주주가 지배권을 강화하거나 그런 약간 편법으로 많이 쓰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상법에서는 너네 자사주 매입하면 무조건 다 소각해 라고 법을 만들겠다는 소리예요. 그럼 어쨌든 자사주를 사놓고 나서 소각할 때까지 시간이 있겠죠? 그럼 들고 있는 그 자사주가 에코티에 거기 마지막에 써지는 겁니다. 이건 어드밴스 가서 배울 거니까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트레저리 스탁이요. 거기 부호가 나와 있지 않지만 자사주 매입하게 되면요, 여기 자본에 마이너스로 들어가요. 마이너스로. 내가 시장에다가 주식을 발행하는 걸 뭐라고 하죠? 유상증자라고 하죠.
그럼 캐시가 들어와요, 나가요?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돈이 들어오겠지. 그럼 돈이 늘어나면서 유상증자하면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자사주는 반대죠. 내가 시장에다 돈을 주고 주식을 사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줄어? 캐시가 줄겠지. 그리고 에코티에다가 이거 마이너스로 쓰는 거예요. 트레이드스다. 아까랑 반대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이건 어차피 어드밴스가 살 거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들으시면 됩니다. 부채 갈게요. 아까 자산 정의 봤죠? 이것도 정의가 있겠네. 페이지 가서 부채 정의 확인해요. 1-12페이지 갑니다. 1-12페이지 2번 동그라미 볼게요. 자, 부채 정의 갑니다. 자, 라이어빌리티의 정의는 아까 자산 정의랑 비교했을 때 가장 중요한 프레이즈가 뭘 것 같아요? 1번 반가로 쪽이죠. 아까 자산 정의에서 무슨 단어가 살짝 더 들어갔나요? sacrifice죠. 아까 자산의 정의가 probably future benefit이었습니다. 미래에 돈이 들어온다는 소리죠. 그럼 부채는 sacrifice를 갔으니까 돈이 나간다는 소리예요. 그 미래에 돈이 나갈 가능성이 probable 하면은 회계상은 부채가 잡힌다는 거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여러분들 부채가 뭐가 있죠? 어카운트 페이어블, 매입 채무, 부채잖아요. 왜 부채인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왜 부채죠? 어카운트 페이어블 만기가 되면 내가 돈 줘야 되죠. 그리고 미래의 future economy benefit이 뭐가 돼야 돼요? sacrifice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부채인 거예요. 이해하는 거 맞죠? 그럼 여러분 또 부채 중에 unearned revenue라고 들어봤죠? unearned revenue가 뭐예요? 돈을 먼저 받은 겁니다. 선수금 또는 선수수익이라고 하죠. 우리 회계 배울 때 선수금, 선수수익 요거 두 개가 뭐 다르다고 하면서 회계 배울 시간에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 계세요. 굉장히 하수입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선급금이냐 선수익이냐 뭐가 중요해요. 그냥 돈 먼저 받은 거지. 기업을 분석하는 사람은 선급금이냐 선수익이냐 이거 중요하지 않다고요. 뭐 기간이 경과하면 저절로 수익 나는 게 선수수익이고 뭐 돈을 일시에 받으면 선수금이고 그딴 거 필요 없다고요. 그냥 돈 받으면 선수금인 거예요. 미리 받으면 계정 과목 이름 갖고 뭐다 디비트 하는 게 가장 하수의 디비트예요. 지금 회계에서 여러분들 계정 과목 정의 나오는 거 있어요? 없죠. 그냥 뭐하고 뭐만 정의 나와. 자산이 뭐야? 부채가 뭐야? 그럼 부채에 무슨 이름 달 거냐는 것은 사람 이름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냐 유인원이냐만 구분 안 되는 거지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이름 갖고 되게 집착한다고. 결산 마감 못해. 왜 못하냐 했더니 회계사님 선수금일까요? 선수수익일까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거나 해도 괜찮아. 또 그게 틀렸다고 지적하는 회계사도 있어. 그 하수들끼리 지금 서로 뭐다 핑퐁 치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돈 먼저 받으면 선수금이에요. 그냥. 자, unearned revenue인데 들어요? unearned revenue는 부채죠. 왜 부채인가요? 부채 정의가 만족됐으니까 부채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선수금이나 선수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먼저 받았잖아요. 내가 임대업자예요. 부동산 임대업자인데 1년치 임대료를 먼저 받았습니다. 그러면 캐시 들어오면서 unearned revenue 잡히죠. 이게 왜 부채인 거냐면 이 돈을 받았음으로써 나는 그 1년 동안 다른 사람한테 임대 줄 수 있는 기회를 뭐 해야 돼? 희생을 해야 돼. 내가 이 돈 받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한테 1년 임대 주면서 돈이 들어왔어야 되죠. 근데 이 임대를 받음으로써 1년 동안 임대를 내가 못 받아. 다른 사람한테. 그럼 미래의 future benefit 뭐 하셔야 돼? sacrifice 해야 되지. 그러니까 unearned revenue는 뭐가 맞아요? 부채가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부채 정의를 생각하면서 뭐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이건 직관적인 거 먼저 설명했고요. 자, 지금 내가 말하는 거 부채가 아닌가 봐요. 소송 걸렸습니다. 내가 소송이 걸렸어요. 내가 피고야. 원고가 나한테 소송을 제기했다고요. 지금 1심에 걸려 있어요. 근데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모르겠대. 이길지 질지. 장부에 부채 잡아야 안 잡아요? 안 잡는 거예요. 아까 부채 정의도 뭐가 있어? probable 해야 돼. 아까 probable이 50%라고 했어요? 80%라고 했어요? 미국은 80%로 보는 겁니다. 질 가능성이 거의 확실해야 부채 잡는 거예요. 자, 근데 1심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소했어요. 그럼 2심으로 올라갔겠죠. 그럼 2심에 걸려 있어도 펜딩이잖아. 확정 안 된 거예요. 하지만 1심에서 한번 졌죠. 그러면 회계사들이 1심에 지고 2심 들어가면 웬만하면 부채 잡으라고 그래요. 왜냐면 1심에 졌으니까. 그럼 2심도 질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 probable로 보는 거지. 그래서 보통 실무에서 1심 걸려있을 때는 부채 안 잡아요. 근데 1심 지고 2심 올라가면 잡으라고 한다고. 확정 안 됐어도. 확정된 것만 잡아요. probable도 잡아요. probable도 잡는 거지. 그래서 아까 소송 관련된 부채도 확정 안 돼도 장부에 잡혀야 되는 논리가 이 단어에서 나오는 겁니다. probable 하면 잡으라고 돼 있으니까. 됐죠? 그 정도 감 잡고요. 돌아옵니다. 그래서 부채 정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sacrifice, probable 하면서 sacrifice가 들어가는 겁니다. future economic benefits을 sacrifice 해야 되고 probable 해야 되는 게 부채인데 그 부채 정의 보시면은 부채 종류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거기도 current 부채가 있고 그 다음에 non-current 부채가 있는데 거기에 종류가 뭐가 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부채에는 유동과 비유동이 있다 정도만 지금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실제 우리 기업 분석할 때 부채가 유동부채냐 비유동부채냐도 물론 중요한데 실제 나중에 가서 뒤에 가서 더 자세히 배우면 부채는 이게 영업활동과 관련된 부채인지 금융부채인지 구분하는 게 더 중요해요. 실제는. 무슨 말이냐? 부채가 되게 많아요. 근데 unearned revenue가 많은 거하고 borrowing payable이 많은 거하고는 다른 거라고요. 우리 borrowing payable은 돈을 빌렸다는 소리죠. 그럼 이자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unearned revenue가 많다는 것은 돈을 먼저 받았다는 소리예요.
최근에 25년도, 6년도 지나가면서 24년도 말부터 굉장히 우리 주가 많이 올라갔던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가 조방원 많이 들어봤죠. 조선, 방산, 원자력, 조방원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조선 방산, 우리나라가 지금 K자 붙는 산업 중에 대표적인 게 K 반도체, K 뷰티, K 컨텐츠, 그 다음에 K 바이오, 그 다음에 K 조선 방산. 지금 내가 말한 거 정도가 우리나라 산업에서 지금 뭐다? 괜찮다는 산업들. 나머지는 지금 되게 디플스돼 있죠. 그게 지금 가장 이제 가까운, K푸드가 있구나. 삼양식품, 불닭볶음 때문에. 거의 K방산. 우리 K방산 쪽에 대표적 기업들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오션, 그 다음에 H 한국중공업, 조선업들. 자, 그 기업들 재무 상태 나중에 케이스 열어봐요. 부채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회사 부채 비율 느는 것은 여러분들 무슨 부채가 늘고 있을까? 바로잉 페이어블요? 아니요. 차입금은 전혀 늘지 않습니다. 뭐가 늘고 있겠죠? 어넌드 레버뉴요. 수주가 계속 들어오는 거야. 수주가 들어오는데 배 만들어주는데 시간 걸리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거제, 저 남해 쪽에 여러분 그 도크, 우리나라 조선업이 크게 3개 있잖아요.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이렇게 있는데 거기 여러분들 배를 만들 수 있는 도크 시설이 있는데 그 도크가 무한대로 뭐다 캐파가 되지 않아요. 그럼 주문이 들어와도 만들 수 있는 톤수가 정해져 있다고. 근데 배를 잘 만든 나라가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하고 중국밖에 없어요. 일본도 배를 거의 안 만들어. 중국, 한국밖에 없다고. 근데 주문은 계속 밀려오네. 근데 미국은 어디에 발주 안 넣어요? 중국에 발주 안 넣겠죠. 그러니까 한국에다 계속 배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업이 엄청나게 실적이 좋은 거라고. 그러니까 계약금을 먼저 준단 말이지. 그럼 캐시가 들어오겠네? 뭐 잡아요? 다 먼저 돈 받은 거거든. 뭐 잡아요? 어넌드 레버뉴죠. 어넌드 레버뉴가 HT 한국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거의 7조였다가 12조로 납니다. 규모가 2배가 돼요. 그럼 부채 비율이 껑충 올라가는 거지. 그럼 어떻게 봤을 때 재무구조는 안 좋아지만은 선수금이 되고 있다는 것은 뭐가 잘 되고 있다는 소리죠? 계약이 잘 되고 있다는 소리지. 그럼 만들어주는 뭐다 속도보다 주문이 들어오는 속도가 더 많은 거예요, 이게. 그럼 배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돈다발 들고 오는 거지 막. 그럼 기다려 하면서 선수금이 계속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회사가 좋아지는 거죠. 어떤 부채 비율은 높아가지만 되게 좋은 회사인 거지. 상황 자체가. 그래서 실제 부채는 돈을 빌린 거냐, 영업 부채냐, 이 구분하는 게 더 중요한데, 그건 뒤에 다시 설명할게요. 일단 지금 여러분들 재무상태표 여러분들 왼쪽에 굉장히 많은 항목이 나와 있는데, 시험 목적상은 제가 칠판에 써준 거, 요 정도로만 지금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앞으로 배울 때 요 정도 뎁스로 가지고만 설명할 거니까, 요 그림으로만 재무상태표는 기억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됐죠? 손익갑니다. 19페이지 가요. 자, 인컴 스테이트먼트인데, 아까 정의에서 여러분들 에코티 정의는 제가 말하지 않았는데요. 에코티 정의는 간단해요. 아까 뭐라고 되는지 잠깐만 다시 가볼까? 1-12페이지였나요? 정의 말하는 페이지. 아까 자산정의, 부채정의만 기억하시면 되는 게 밑에 보시면 에코티는 별도의 정의가 있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자산이 디파인되고 부채가 디파인되면 에코티는 정의가 뭐라고 되냐?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남는 게 에코티라고 돼 있어요. 됐죠? 그래서 에코티는 별도의 정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산이 디파인되고 부채가 디파인되면 남는 잔여 지분 개념이 그게 에코티 컨셉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회계원리 배울 때 자산에서 부채 빼면 에코티라고 배운 겁니다. 에코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넷 에셋이라고 하죠. 우리 회계에서 네트란 말이 붙으면 뭘 차감했다는 소리예요. 에셋 말하면 전체 자산 말하고 넷 에셋 말하면 자산에서 뭘 뺀 거죠? 부채를 뺐다는 개념이 네트란 말이에요. 네트란 말은 차감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 뺀 게 에코티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돌아오죠. 19페이지. 자, 손익가요. 손익은 플로우 컨셉이니까 for the year라는 말을 쓰게 돼 있죠. ended 12월 31일 2025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게 인컴 스테이트먼트의 기본 타이틀이고요. 아까 저거랑 비교해서 요 컨셉 쓰고 있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얘는 플로우 컨셉인 거죠. 자, 보시면 여러분들 거기 인컴 스테이트먼트가 여러분들 보시면 왼쪽에 멀티플 스텝이라는 게 보이고 오른쪽은 싱글 스텝 보이는데 근데 싱글 스텝은 너무 개의치 마시고요. 왼쪽 멀티플 스텝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싱글 스텝으로 공시하는 기업들은 거의 없으니까요. 그리고 여담이지만 여러분들 2027년도가 되면은 미국 갭은 아직 안 바뀌는 것 같은데 IFRS는 여러분들 재무제표 양식이 다 바뀝니다. 지금 배우고 있는 재무제표 양식 다 바뀌어요. 특히 손익계산서가 양식이 다 바뀝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손익계산서가 아니고 양식이 다 바뀌어요. 우리가 굉장히 회계 공부를 한 사람은 내년부터는 재무제표가 되게 낯설 거야. 모양이 완전히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회사가 재무활동 손익, 투자활동 손익, 영업활동 손익으로 나누게 돼 있어. 캐시플로우처럼. 아니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투자활동, 재무활동 손익을 제외한 모든 손익은 다 영업활동 손익으로 집어넣게 돼 있어. 그럼 이게 무슨 문제 생기는 거냐? 10만 원 분들한테만 얘기해 볼게요. 우리 물건 팔았을 때 외화 채권 채무 같은 거 생기죠. 그 외화 환산하잖아. 그 외화 환산 손익들 다 여러분들 영업이익에 들어가 영업외로 빠져요. 영업외로 뺀다고. 근데 이제부터는 외화 환산하게 되면은 이게 영업활동 자산부채 때문에 생긴 거냐? 재무활동 손익 때문에 생긴 거냐? 투자활동 손익 때문에 생긴 거냐? 다 브레이크다운 해줘야 되고 물건을 판 다음에 외화 채권, 외화 채무가 생겼어. 그 채권 채무 환산했네? 이건 당연히 어디에 들어갈까? 영업활동 손익이야. 근데 돈을 빌렸어. 외화 차입금. 거기서 외화 환산 손익이 생겼네? 차입금 때문에 생긴 거잖아. 뭐로 가야 돼? 재무활동으로 가는 거지. 다 브레이크다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의 COA가 다 바뀌어야 된다고. 차트 오브 어카운트가. 그래서 재무제표를 전부 다 리스테이트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내년부터 적용인데 이걸 소급하게 적용하라고 돼 있다고. 그럼 공시할 때 7년도만 하는 게 아니고 뭐까지? 올해 6년도까지. 그래서 대기업들은 지금 곧 개정되는 거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기 시작하고 있어요. 재무제표가 다 바뀌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 갭은 따라간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가시면 돼요. 일단은 우리나라 재무제표는 완전히 내년부터 바뀝니다. 손익 볼게요.
제일 먼저 뭐가 들어가죠? 매출 들어갑니다. 세일즈 레버뉴. 자, 거기에 대응되는 매출 원가가 코스트 오브 굿 솔드죠. 네, 코스트 오브 굿 솔드라고 하기도 하고요. 요즘은 요 표보다는 코스트 오브 세일즈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왜냐하면 제조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 업종이 더 많기 때문에 매출, 그 다음에 매출에 대응되는 원가. 그다음 코스트 오브 굿 솔드라고 말하면 COGS라고 하기도 하죠. 매출 원가예요. 자,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고 나면은 매출 총 이익이 나오겠죠. 영어로 그로스 프로핏입니다. 자, 거기서 뭘 빼게 되냐면 여러분들 영업 비용을 빼게 돼 있죠. 오퍼레이팅 익스펜스를 빼요. 영업 비용 안에는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은 뭐로 구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나 봐요. 셀링 익스펜스와 어드민 익스펜스가 있죠. 셀링 익스펜스가 다 알듯이만 판매비고 어드민 익스펜스가 관리비입니다. 둘로 구분해도 되고 그냥 하나로 묶어서 그냥 영업 비용이라고 해도 돼요. 셀링 익스펜스하고 그 다음에 어드민 익스펜스하고요. 거기 나와 있지 않지만은 미국 기업들은요. 보통 여기 영업비 계산할 때 뭐도 보통 통상 따로 많이 표시하냐면요. R&D 비용을 보통 따로 표시해서 보여주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아까 미국 애들은 여러분들 R&D 장부 에셋 잡아요. 비용 처리한다고 그랬어요. 다 비용 처리한다고 그랬죠? 웬만하면 다 비용 처리예요. R&D는 왜? 퓨처 베네핏이 불확실하니까. 그럼 다 비용 처리하는데 그걸 영업비 안에 집어넣는데 판관비 안에 집어넣을 때 미안하지만 판관비 안에 집어넣는 게 아니고 연구개발비를 별도 항목으로 표시를 해요. 그만큼 똑같은 비용이지만 연구개발의 밸류를 더 높게 보겠다는 거예요. 그잖아. 어떤 회사가 보니까 복리후생비가 많아. 물론 복리후생비 많은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비스 업종인데 직원들한테 복리후생비 많이 주면은 우수 인재가 많이 올 거 아니겠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많은 게 더 좋겠어요. 연구개발비가 많아. 그럼 훨씬 밸류가 있어 보이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요즘 화장품 잘 나가는 회사가 어디예요? APR이죠? 그 메디큐브 징징징거리는 거 이거. 징 하고 듣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 화장품 흡수시킨다고 해서 지금 그 시총이 10조가 넘어가죠. 저기 APR이 알죠? APR. 화장품 회사 한번 들어봤는데 LG 생건 아니면 아모레퍼시픽 나오면은 꼰대야. 뭐 APR 이렇게 나와줘야 뭔가 좀 이 사람이 최근에 KBT에 관심이 있구나 정도 이제 뭐 그런 거죠. 자, 어쨌든 그 회사가 여러분들 실제 보시면은 여러분들 화장품 회사인데 요즘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뭔가 이 제품의 퀄리티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브랜딩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브랜딩 싸움이거든. 화장품 퀄리티는 솔직히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저도 화장품 회사 감사 많이 해보고 컨설팅 많이 했지만 화장품 그냥 얼굴에 그냥 쳐봐. 그러니까 얼굴 바르는 거예요. 퀄리티 차이 크지 않습니다. 다만 컨셉은 잘 잡았지. 왜냐면 화장품이라는 게 흡수율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보통 95% 이상 다 증발을 해버린다고. 피부에 그냥 탁 장착되는 게 아니고 그때 바를 때 반짝 이런 거지 실제는 흡수가 되냐 안 되냐 중요한데 메디큐브가 원래 그 의료기기 만들어서 쭉 집어넣은 흡수율이 올라간다. 뭐 이런 컨셉으로 브랜딩을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잘 팔리고 있는 회사긴 하죠. 매출이 올해 1조가 넘어갔더라고. 대단하죠. 엄청난 회사입니다. 그 이제 CEO가 30대 중반인 친구인데 시총이 10조가 넘어갔으니까 조단위 부자가 된 거죠. 조단위 부자가 된 거예요. 자, 어쨌든 조단위 부자가 됐어요. 대단한 친구인데 어쨌든 중요한 그게 아니고 그래서 뭐라고 계속 얘기하냐면 자기들은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 연구 개발을 되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언론에 나왔을 때 그 CFO가 그래? 신제품 개발을 많이 한다고? 궁금해지는 거야. 화장품 회사가 내가 알기로 R&D를 많이 쓰지 않거든요. 무슨 비용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애드버타이즈먼트 익스펜스요. 광고비가 많습니다. 인플루언서 있죠. 걔들한테 기본적으로 돈 주고 제품 마케팅하고 요게 여러분들 잘 먹히거든요. 이걸 보통 뭐라고 하냐면 ROAS라고 하는데 화장품 회사는 여러분들 ROAS가 얼마나 나냐 되게 많이 봐요. ROAS가 뭐냐면 Return on Advertisement Spend예요. 광고비 대비 매출이 얼마나 나오냐는 거지. 그게 한 500% 넘어가면 굉장히 광고 효과적인 거예요. 광고비 10억 집행했는데 500%는 것보다 50억 매출 찍었다. 엄청 광고 잘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광고 수익이 메인이 메타나 뭐다 구글 있죠. 걔들이 주로 매출이 광고 수입이잖아. 그럼 거기에 내가 광고비 집행했을 때 어느 정도 매출이 는다는 것에 대한 PR을 되게 많이 한다고. 구글이 잘 나갈 때 보니까 500%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구글에다가 애즈를 때렸을 때 그 광고를 때린 회사가 매출이 얼마 나오냐 그 비율이 5배 나온다는 거지. 메타가 평균 보니까 한 200% 나오더라고. 그럼 광고해주는 회사는 그 비용이 얼마가 나오는지 그 ROAS가 높을수록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되게 많이 본다고. 그래서 이제 가봤어요. R&D 얼마 쓰나? 내가 알기로 화장품 회사는 광고비를 많이 쓰지 R&D 많이 안 쓰거든. 그래서 재미표를 딱 열어봤더니 광고 선전비가 판관비의 거의 40%. 그러니까 광고를 때리면서 가는 거지 그냥. 예. 재미없어요? 근데 그 회사가 매출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국내에서만 보다 매출이 이렇게 갖고는 절대 시장이 크지 않습니다. K푸드 가도 금방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농심하고 여러분들 삼양식품이 어디가 매출 클 것 같아요? 농심이 커요. 농심이 훨씬 큽니다. 훨씬 큰 건 아닌데 농심이 커요. 한 3조에 4조 가까이 하죠. 근데 삼양식품은 여러분들 이제 한 2조 넘었다고. 보통 1조도 안 됐다고. 근데 시총은 삼양식품이 10조입니다. 농심이 2조고요. 그럼 왜 높은 거냐? 농심은 여러분들 국내 매출이 95%야. 수출이 5%밖에 안 된다고. 근데 삼양식품은 70%가 80%가 뭐다? 국내 매출이 아니고 해외 매출이에요. 근데 그게 계속 늘는 거야. 불닭 볶음면 때문에. 이해돼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캡이 뭐다? 탁 열려버린 거지. 그러니까 주시장에서 뭐가 중요하다? 성장성 되게 중요한 거야.
농심은 3년째 거의 매출이 3조 대다. 근데 걔들은 9천억 하다가 갑자기 1조 2천억 하다가 1조 7천억 하다가 지금 2조 대 넘어갔거든. 계속 이게 열리는 거야. 이야, 이거 대박인데? 그리고 뒤에 사업보고서 딱 열어보시면은 수출이 엄청나게 늘고 있는 게 보이거든. 그럼 이게 사구나 라고 생각이 드니까 주가는 거의 5배를 가는 거죠. 시총이 엄청 올라갔고, 여러분 삼양식품이 3년 전에 주가 얼마였냐면 2만 원대였어요. 지금 얼마냐? 얼마게? 지금 한 130만 원 할걸? 3년 전에 2만 원 하던 회사가 지금 130만 원 한다고. 그러니까 3년 전에 우리가 라면 회사에 몰빵했으면 내 재산이 60배가 된 거야. 한번 생각해 보라고. 내가 거기다 한 1,000만 원만 넣었으면 얼마 된 거지? 6억 된 거지. 라면 회사에 몰빵했으면은. 그 생각하면, 야, 이게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만약에 사업을 못 한다면 그런 걸 잘 찾아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해. 물론 다 실패하지만. 그래서 R&D 얼마 쓰나 봤다고? 없어. 연구개발비가 눈 씻고 찾아봐도 거의 없더라고. 그럼 R&D 거의 안 쓴다는 거지. 그래서 실제 그 제품의 퀄리티 갖고 뭔가 승부하기보다는 뭐 갖고 하는 거죠? 그 브랜딩, 애드버타이즈먼트, 요거로 뭐다 돈을 버는 회사구나. 그래서 보통 APR이 지금 시총 1등이긴 한데, 시총 1등인데, 그 화장품 회사 중에서 시총 1등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 회사 모형이 이게 계속 할 수 있는 거냐. 인플루언서 광고비 쓰면서 매출 올리는 건데 컨셉 잡는 거니까. 컨셉 잡아가는 것은 다른 사람이 또 다른 뭐다 컨셉 만들어서 나오게 되면은 충분히 리커버리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걔들이 만들고 있는 메디큐브 같은 징징거리는 거 이거 다른 회사 좀 많이 출시했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 다른 회사가 매출이 메디큐브만큼 안 나와요. 그럼 뭐도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다는 거야. 광고 잘 써서 그 제품 브랜딩해서 기획하고 마켓 서치 해가지고 잘 찾아가는 것도 이것도 능력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뭔가 했을 때 야, 뭐 다 광고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보통 모든 회사들 광고 집행할 때 유명인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어떤 놈들 브랜드는 유명인 많이 써도 실제 놈들 대박 안 치는 경우도 많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무시 못하는 노하우라고. 그 친구가 여러분들 30대 중반이라 무시할 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광고를 잘 써서 그렇게 뭐다 기획하고 브랜딩해서 마켓 진출하고 하는 것도 내가 볼 때는 대단한 센스가 이 때문에 가능한 거지. 야, 쓰면 다 되는 거 아니야? 제가 다른 그 화장품 회사 사회회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CF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들은 인플루언서 돈 써도 매출이 거의 안 나온대요. 비슷한 놈들 유명 인플루언서 많이 써가지고 그 인디 브랜드들 그거 많이 하거든? 보통 프리시딩이라고 그래요. 프리시딩이 뭐냐면 여러분 그냥 제품만 줘보고 그냥 그 피드백 써달라고 하는 거거든. 프리시딩이 돈 안 주고. 근데 그 프리시딩을 막 뿌리고 해도 생각보다 잘 안 된대. 오히려 어떨 때들 그게 잘 뜨냐 물어봤더니 연예인들한테 돈 주고 한번 그 뭐 품평을 올려달라 이런 거보다 무심코 유명 연예인이 행사장에 왔는데 뭐 이렇게 예쁜 립밤을 바른 거야. 근데 이제 인터넷에서 저 뭐 장원영이가 립밤 반짝거리는 거 저 뭐지? 야, 이거 무슨 제품이 뭔 거 같아? 그러면 그게 뭐다? 하루에 막 200억씩 나간대. 그러니까 그런 게 뜨면 대박인 거지. 그러면 기승전 하니까 또 뭐가 되게 뭐다? 이게 파워풀한 거야? K 컨텐츠야. 이 아이돌의 파워가 어마어마한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아이돌, 이 애들의 힘을 빌어서 뭔가 우리가 매출 만들 수 있는 거 많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뭐 박지영 씨를 거기 무슨 장관급으로 앉혀가지고 컨텐츠 하려고 많이 하는 거 내가 볼 땐 진짜 도움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삼양식품이 왜 떴겠어요? 불닭볶음면이. 여러분 혹시 뭐에 관심이 보통 있으세요? 그 불닭볶음면 끊는 그 놈들 그 모멘텀도 결국 BTS의 지민이가 자기가 먹으면서 이거 놈들 거기 올렸죠, 인스타에다가. 그때는 아미들이 우리 오빠 뭐 먹고 있지? 하면서 먹으면서 뜬 게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뭐 작년에 우리 뭐 있지? 캐대원도 마찬가지고 이 컨텐츠라는 게 우리나라가 진짜 무시 못하는 힘이거든요. 그잖아요? 화장품이 왜 떴을까? 나는 화장품 뜬 게 K뷰티 힘만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나라 연예인들 드라마들 컨텐츠 나가니까 전부 우리나라 연예인들 남자든 여자든 얼굴이 진짜 뽀얗잖아요. 쟤들은 뭐를 바르는 거야? 관심이 있는데 K뷰티가 들어오면서 뭔가 브랜딩 해주니까 아 이거 쓰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또 제품도 괜찮고 하다 보니까 막 확 떠버리는 거여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아이돌 그룹들 훈장 줘야 됩니다. 연예인들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진짜 대단한 친구들이지. 복받은 친구들입니다. 어쨌든 연구개발비를 따로 미국 많이 보여주는 게 연구개발에 대한 어떤 밸류를 굉장히 높게 보는 거지. R&D 비용 별도로 보통 많이 표시하고요. 자, 빼고 나면은 나오는 게 영업이익이겠죠. 영업이익이 다 아시겠지만 오퍼레이팅 인컴이에요. 그 다음 영업이익 아래쪽에 있는 항목을 잠깐 볼게요. Other revenue gain이 이제 기타 수익, 기타 수익. 그 다음 other expense loss가 기타 비용이 되겠죠. 뭐 영업의 손익이라고 하기도 하고. Other revenue and gain. 그 다음에 other expense loss가 들어가겠죠. 여기 들어가는 게 대표적인 뭐 이자 수익, 이자 비용, 그 다음 외화 환산 손익들 이런 게 여기 많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 뭘 빼게 되나요? 텍스를 빼죠. 텍스 빼고 나면 이게 이제 뭐가 나오냐면 income from continuing operation이라고 나올 거예요. 저기 income statement에 income from continuing operation하고 돼 있죠? 그 다음 그 밑에 굵은 글씨가 뭐라고 돼 있을 거냐면 이게 discontinued operation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discontinued operation. 중단사업 손익이고 요거를 차감하고 나면 마지막에 남는 게 요게 넷인컴이에요. 당기순이익이죠. 요 정도 폼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손익계산서 폼에 대해서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 되고
조금만 부연 설명하면 영업이익까지는 여러분들 이해할 거고 영업의 손익 이해할 거고 법인세 뺐죠? 이걸 뭐라 그래? 계속사업손익이라고 한다고. 그럼 이게 뭐냐? 이게 중단사업손익인데 만약에 회사가 4개 사업을 하다가 1개 사업부를 접기로 했습니다.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옛날쯤 얘기인데 LG전자가 4년인가 5년 전에 스마트폰 사업을 접었다고. 그러면 LG전자가 원래는 스마트폰 파는 게 메인 사업이었겠죠?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매출 발생하고 비용 발생이 요 위에 있을 거야. 근데 중단하겠다고 회사 내부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럼 스마트폰 사업의 모든 손익은 다 뽑아가지고 요 밑에 한 줄로 빼는 거야. 왜? 앞으로 발생하지 않을 거니까. 중단손익이잖아요. 그럼 계속사업손익이 들어가면 안 되겠지? 그 중단사업손익 별도로 뺀다고. 그게 디스컨티뉴드 오퍼레이션이에요. 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잘 없어요. 중단사업손익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게 별로 없다라고 가정하면 그럼 보통 텍스 빼고 난 다음 보통 뭐가 나온다? 넷인컴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만 기억하고요. 나중에 뒤에 다 배울 겁니다. 저하고는 여기 매출만 배울 거예요. 여기서 세일즈 레브뉴 쪽만 배울 건데 간단한 회계 올리지만 하나만 리마인더 가죠. 여러분 여기 넷인컴 있죠? 당기순이익. 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 손익계산서의 넷인컴. 요 맨 밑에 네트한 말 나오죠? 다 차감하고 남는 여러분들 이익이란 소리잖아요. 이 당기순이익 영어 표현을 왜 넷인컴이라고 했을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만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영어로 넷인컴이 의미가 뭘까? 맨 마지막에 보여주는 인컴이니까 뭐 파이널 인컴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다른 여러분들 이름으로 쓸 수 있는데 영어로 넷인컴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생각해 볼게요. 질문합니다. 요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럼 요거 중요하지 않다 가져가면은 우리 손익계산서에 대표적인 이익이 몇 개 있는 거죠? 3개 있는 거예요. 요게 뭐죠? gross profit, operating profit, net profit. 뭐 profit을 인컴이라 말해도 되고. gross profit, operating profit, net profit. 3가지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실적 발표할 때 기업들 실적을 얘기할 때 무슨 이익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가장 많이 정보 이용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항목으로 회자가 되죠? 보통 영업이익을 많이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본질적인 질문 던져볼게요. 기업들이 뭔가 경영 실적을 얘기할 때 보통 영업이익을 가장 중요한 기업의 실적으로 많이 보고를 하는데 왜 그럴까라는 거죠. 어째 보면 질문이 당연해 볼 수도 있고 영업이익이 왜 중요하냐를 질문 던지면 뭐 당연하지. 영업에서 나온 거니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영업이익이 왜 중요한지를 재무적 관점에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자, 지금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영업이익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뭐부터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가야 될 거냐면 우리가 어떤 기업이 있을 때 재무적 관점에서 어떤 기업이 재무적 관점에서 좋은 기업일까라고 하는 디파인부터 먼저 해보고 진행할게요. 어떤 기업이 있을 때 이 재무적 참 좋은 기업이다. 어떤 기업이 재무적 좋은 기업일까? 나름대로 여러분들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기업 투자를 하거나 같이 조인트 벤처 기업을 만들거나 어떤 기업이 있을 때 기업 참 좋다. 재무적 관점에서 참 좋은 기업이다. 그럼 어떤 기업이 재무적 좋은 기업일까? 뭐 이익 많이 나는 회사? 돈 많은 회사? 뭐 여러 가지 디파인이 있겠지. 그럼 조금 더 다르게 한번 가볼까? 어떤 기업이 재무적 관점 말고 HR 관점에서 좋은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 우리 인사관리 측면에서 좋은 기업은 어떤 기업일 거냐? 보통 경영학 배우면 인사관리 배우잖아요. 그 인사관리 배울 때 저도 기억나는 게 가장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 직원들의 모티베이션이었거든.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잘해주는 기업이 HR 관점에 좋은 기업이에요. 그럼 동기부여는 직원들이 뭐로 인해서 동기부여가 일어날까? 요즘 신입사원들 하이닉스 많이 가려고 한다며. 이유가 뭐야? 신입사원들 인센티브를 2억 3억을 준다는 거야. 여러분들 솔직히 인센티브 2, 3억이 진짜 웬만한 임원들 아니고선 2, 3억 나오는 기업이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회계법인도 여러분들 파트너들 2, 3억 받는 인센티브 받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엄청난 거를 신입사원한테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요즘 신입사원들 전부 다 뭐 하겠다는 거죠? 하이닉스. 그랬더니 삼성전자도 뭐 하겠다고 그래. 우리도 주겠대.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려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직원들의 동기부여는 제가 볼 땐 자본주의에서 제일 첫 번째 뭐죠? 금융치료입니다. 금융치료가 무조건 1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 솔직해보자. 솔직히 주말에 나오는 거 진짜 싫죠? 주말에 만약에 회사 나오라고 하면 싫잖아요. 근데 내가 바꿔볼게. 주말에 나오면 시간당 10만 원 주겠대. 시간당 10만 원이요. 하루 말고. 당장 때려치고 나가겠죠? 하루 8시간 여러분들 일하면 80만 원인 거야. 지금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아무도 불만 없을걸? 불러달라. 나를 불러달라. 나를 불러달라. 나 집에서 논다. 나 갈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본주의 경제에서 가장 대표적인 모티베이션은 금전적 보상입니다. 이게 안 따르고 여러분들 기업들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 우리 한식구 아니냐, 회사랑 직원하고는 혼연일체가 아니겠냐. 그딴 소리 아무 의미 없다고. 어차피 오너와 밑에 인플로이는 추구하는 바가 달라요. 이걸 일치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금전적 보상입니다. 주식을 주던가 아니면 그죠? 이익 나오면 무조건 쉐어링 하던가. 그러면 이게 한 몸이 되는 거지. 그것도 안 해놓고 같은 사람이 되자, 혼연일체가 되자. 이거는 직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한 리더들의 그냥 이 생각, 되게 그냥 허언일 뿐이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금전적 보상 확실하게 주면 오케이 모티베이션 됩니다. 근데 금전적 보상이 안 된다? 그건 워라밸 줘야 돼. 그죠? 휴가를 자세히 많이 주던가 딴 회사보다 2배 주던가 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자기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세 번째, 회사 다녔더니 배우는 게 너무 많아. 그럼 이거 참을 수 있지. 그래서 내가 이 회사를 발판으로 딴 데 갈 수 있으니까. 보니까 특히 전문가 그룹 로펌이나 어카운팅 펌인데 이 팀이 배울 게 너무 많아. 그 리더가 너무 많은 걸 알아.
그러면 리더는 30년 동안 배운 거지만 얘는 3년 공부했더니 그 사람의 노하우를 내가 전수받을 수 있겠어. 그러면 희생할 수 있다고. 내가 볼 땐 3개야. 이 3개 중에 모두 만족되는 회사 없어, 세상에. 하지만 3개 중에 내가 볼 땐 2개만 만족해도 이 기업은 나는 되게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그잖아. 금전적인 보상, 워라벨, 자기개발 기회가 엄청나게 많아. 3개 중에 2개 만족되는 기업이면 만족하고 다니셔야 돼. 근데 보통 2개도 만족이 안 되지. 만족이 하나도 안 되는 기업도 많고 하나가 될까 말까? 그게 보통 일반적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직도 고민하게 되고 굉장히 많은 고민하게 되죠. 자, HR 관점의 좋은 기업, 직원들의 동기부여 잘해주는 기업이 좋은 기업일 거예요. 그 개념을 자, 파이낸셜 관점으로 가져가 보자는 거지. 재무적 관점의 좋은 기업은 어떤 기업일 거냐? 여러분 재무상태표를 한번 떠올려봐요. 아까 보시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리소스가 자산이죠. 그 리소스를 프로바이드 해준 이해관계자가 누구하고 누구예요? 채권자와 주주죠. 그럼 얘들이 준 리소스를 1년 동안 돌려가지고 나 이만큼 인냈습니다 보여주는 게 손익계산서거든. 그러면 재무적으로 좋은 회사는 어떤 회사냐? 요 이해관계자들, 리소스 프로바이더한테 많은 재무적인 리턴을 줄 수 있는 기업이 재무적으로 좋은 기업인 거예요. 그죠? 우리 윤리적인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재무적 관점의 좋은 기업은 그 이해관계자한테 많은 부를 안겨다 주는 기업이 그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고. 요건 동의할 거예요. 자, 그러면 채권자, 주주한테 우리는 벌어서 리턴을 줘야 되는데 채권자는 리턴을 뭐로 가져가죠? 이자로 가져가요. 주주는 뭐로 가져가죠? 배당으로 가져갑니다. 그죠? 배당하는 일을 많이 만들어주면 주주한테는 리턴이 많이 가는 거니까. 그 다음 하나 더. 재무제표 리소스 프로바이더의 채권자, 주주가 있는데 재무제표에 보이지 않는 숨어있는 이해관계자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가버먼트예요. 가버먼트는 기업한테 뭐를 주냐? 경제적인 활동하는데 정부는 무슨 리소스 제공해 주냐? 사회 간접 자본을 제공해 줍니다. SOC라고 하죠. Social Overhead Capital. 요즘 우리 AI 데이터 센터 만드는데 뭐가 가장 문제가 돼요? 그죠? 전력 공급해야 되고 뭔가 센터를 만들려면 거기 전력 막 꽂아야 되거든? 그럼 거기서 뭔가 뭐 전자파가 나오기 시작하고 뭐가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지역 주민들이 반발을 해. 그러니까 어디에 데이터 센터 지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도 지금 뭐다? 뭐 소버린 AI 때문에 데이터 센터 깔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지역들이 다 반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어디에 깔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죠. 하지만 어쨌든 정부 의사결정에서 SOC를 깔아줘야 된다고. 자, SOC라고 하는 사회 간접 자본이라는 걸 제공해 주는데 소셜 오버헤드 캐피탈을 도로, 항만, 교통, 국방, 치안 요걸 제공하고 정부는 뭘 받아가요? 세금 얻어가지. 하지만 정부가 정하는 리소스는 재무상태표에 나올 수가 없다고. 왜? SOC는 자산 잡아야 못 잡아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죠. 정부가 지배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에셋 잡을 수가 없는 거지. 자산 못 잡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이지 않는 정부까지 포함해서 이해관계자가 3명이 있는 겁니다. 정부, 주주, 채권자가 그 기업에 리소스를 제공해 주는 사람이고 그 리소스를 우리는 활용해서 부가가치가 나오면 채권자한테는 이자로, 주주한테는 배당으로, 정부한테는 세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좋은 놈들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 채권자한테 이자 잘 주고 주주한테 배당 가능이 많이 만들어주고 정부한테 세금 많이 내는 기업이 그게 재무적으로 좋은 기업인 거예요. 요건 동의하시죠? 자, 그러면 왜 영업이익이 중요한지 연결할게요. 영업이익이 만들어지는 게 뭐냐? 이게 그 세 사람 이해관계자한테 받은 리소스를 가지고 1년 동안 창출한 부가가치 합계야. 피자 한 판을 구워낸 거지. 그 영업이익을 나눠줘야 돼. 누구한테? 채권자한테 이자로, 주주한테 배당으로, 정부한테 세금으로. 이해돼요? 자, 그럼 영업이익이 왜 여러분들보다 중요한지 봐요. 요 세 사람한테 나눠주는 이자, 배당, 여러분, 세금. 셋 중에 누가 제일 먼저 가져갈까? 채권자가 이자로 먼저 가져갈까? 주주가 배당 먼저 가져갈까? 정부가 세금 먼저 걷어갈까? 정부가 세금을 먼저 가져가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라고 마인드가 딱 생기는 사람은 김정은하고 코드가 맞는 거야. 사회주의 어떤 그 개념이 딱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지. 채권자가 먼저 가져갑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손익계산서는 보기 쉽다라고 알고 있었지만 얼마나 영혼 없이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받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미 인컴 스테이트먼트에 우선순위가 있었죠. 자, 영업이익 나와요. 이게 1년 동안 세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피자 한 판 크기를 만들어낸 거야. 그 피자에서 누가 먼저 가져가지 순서가? 그렇지. 채권자가 여기서 뭐로 먼저 가져가요? 여기서 이자로 먼저 가져가는 거야. 여기서 인트레스트 익스펜스 빠진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빠져요? 텍스가 빠지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인컴 이게 누구 거야? 이게 주주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넷 인컴이 왜 넷 인컴이냐? 이만큼 피자 한 판 구워냈는데 채권자 이자 띄어가고 주주가 정부가 세금 띄어가고 나는 거라는 거예요. 넷 인컴. 그럼 자연스럽게 주주 거라는 거 이해되죠? 그래서 마감하게 되면 넷 인컴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리테인드 어닝. 우리 회계원리 배울 때 맨날 마지막 넷 인컴 나오면 어디에 들어간다고 배우고 그냥. 회계원리 배울 때 넷 인컴 나오면 수익 비용 마감해서 리테인드 어닝에 집어넣으면 딱 맞다고 배우잖아요. 근데 그렇게 배우는 게 얼마나 영혼 없이 배우는지 알겠죠? 그게 왜 리테인드? 그냥 거기 간대. 그냥 가는 거야, 거기. 근데 숫자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 영업이익을 만들어냈는데 채권자한테 이자는 줬고 정부에 세금 띄워줬으니 마지막 남는 건 주주 거구나. 주주 거니까 주주 몫에 쌓아줘야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당연히 넷인컴은 어디가 쌓이는 거다? 여기가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리테인드 어닝으로. 이거 이해되죠? 그럼 봐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연결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연결이 되는 거야. 넷인컴이 나오면 무조건 그게 어디에 흘러가야 돼? 리테인드 어닝. 넷인컴은 1년의 플로우 컨셉. 리테인드 어닝은 쌓이는 컨셉. 됐죠? 그럼 항상 내가 재무상태 손익을 떠올리세요라고 수업 시간에 얘기할 거예요. 그럼 지금 내가 칠판에 그렸던 재무제표를 항상 같이 떠올려줘야 돼. 그리는 연습을 먼저 할 거라고.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어떤 회사가 재고를 100억에 만들어서 이걸 외상에 150억에 팔았어. 그럼 회계 원리를 북키핑으로 배운 사람은 이걸 딱 듣는 순간 분계를 끊어요. 자, 우리 분계를 한번 해보자. 분계 끊는 거 알죠? 이거를 강의할 수는 없어요. 자, 150억에 팔았대. 자, 여러분들 보는 방향에 데빗 뭐 잡아요? AR 150억, 리시버블, 크레딧, 매출 150억. 엄마 지금 분위기 안 좋다 이거. 회계원리 듣고 오셔야 돼. 그 다음에 뭐 빠져나가요? 뭐 인식해야 돼? CGS, 매출 원가, 그 다음 크레딧에 인벤토리. 요게 물건 팔았을 때 회계 처리잖아요.
여러분 나 점점 두려워진다 지금. 어떡하니? AR 150억, 세일즈 150억, 그 다음 재고 원가 얼마짜리? 100억짜리, 인벤토리 100억 빠지고 매출 원가 100억. 요렇게. 요게 전원엔초이잖아요. 요렇게 분계 끊는 거를 끊지 말라는 게 아니고 끊는 연습은 무조건 하셔야 돼, 회계가. 그런데 내가 100억짜리 물건을 150억에 팔았다 머릿속에 딱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자, 가볼게요. 자, 인벤토리가 100이 잡혀 있었던 게 있었겠죠. 이거 판 거야. 그럼 재고 100이 사라져. 대신에 뭐가 생겨? 리시버블이 150 생기지. 그럼 자산이 얼마 증가해? 50이 늘어. 그럼 뭔가 부채와 자본이 늘어야 돼. 뭐가 는다는 걸 우리 알고 있지? 에코티가 늘 거야. 근데 바로 느는 게 아니야. 손익에 먼저 반영해야 돼. 매출이 얼마 찍어? 150억 찍어야 돼. 원가 얼마짜리? 100억짜리. 그럼 이게 얼마나? 50억이나. 50억이 나는데 50억이 넷인컴이라고 보자. 그럼 넷인컴 쌓이면 어디 흘러온다고? 리테인이 흘러온다고. 그럼 리테인도 50이 늘겠지. 그럼 자산 쪽 50개 늘고 리테인도 50개 늘고 손익은 이익 보고되고 매출 150개, 원가 100개, 이익 50개 잡히겠구나. 이 그림을 빨리빨리 그려야 된다고. 그래야 문제를 봤을 때도 머리가 팍 돌아간다고 이게. 근데 미국 시험이 저널라이즈 하는 문제가 절대 나오잖아요. 미국 시험은 저널라이즈 안 나와. 그냥 다 숫자로 계산하면 문제 나온다고. 그럼 그런 문제 풀 때는 뭐가 중요해? 저널라이즈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훨씬 잘해야 된다고. 이해된 거 맞죠? 우리나라 시험은 저널라이즈 되게 많아. 물론 저널라이즈가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시뮬레이션 문제 있죠. 풀 때는 저널엔트리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 하지만 우리나라 시험보다 빈도수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그림을 잘 잡냐를 많이 물어본다. 그래서 재무제표 그림 잡는 게 제가 때 미국 CPA 시험이 왜 여러분들 되게 좋은 시험이냐면 실무 가면 분계 끊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재무제표 그림을 빨리 캐치하는 게 전문가거든. 그 연습을 많이 시킨다고, 문제가. 그래서 문제 풀어보면 분계를 끊는 게 아니고 꼭 수수께 문제 푸는 것 같아. 뭐 얼마짜리 얼마에 파는데 뭐가 어떻게 되고 문제 보면 분계 끊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 재무제표를 빨리빨리 그려서 답을 내는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이 연습 많이 하셔야 된다. 그럼 조금만 더 가볼게요. 처음부터 할게. 내가 차입금을 10억 빌리고 내 주머니에서 10억을 내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재무상태 가자. 돈을 빌렸대, 10억을. 내가 10억 내 자금 넣고. 그럼 부채 쪽에 여러분들 뭐가 잡히죠? 차입금 10억. 바로잉 페이어블. 내가 10억 돈 넣었어. 뭐지? 컨트리뷰션 한 거지. 그럼 캐피털 스탁이 10억이 들어가요. 그리고 캐시 얼마 생겨요? 20억. 그럼 딱 설립할 때 캐시 10억, 바로잉 페이어블 10억, 캐피털 스탁 10억. 현금 얼마 있죠? 20억. 이제 사업해야 되겠지? 기계장치 10억 사고요. 원자재 10억 샀어요. 그래야 물건 만들 거니까. 갑니다. 캐시 20억 없어져요. 밑에 뭐가 깔려요? 케이펙스 10억. 설비장 10억 샀으니까. 그 다음 원자재 10억은 인벤토리 10억 잡히겠죠. 여기까지. 그런 다음에 원자재 투입해서 기계장치 돌려갖고 제품 만들었어. 근데 기계장치가 내용뉴스가 5년짜리면 감가를 해야 되는데 그냥 1년 만에 감가 다 했다고 볼게 그냥. 1년 만에 케이펙스가 감가 다 됐어요 그냥. 그러면 제품의 원가 얼마 되는 거죠? 20억이겠지. 원자재 10억과 케이펙스 10억이 감가 다 탔으니까. 그러면 케이펙스 PP 10억 사라지고 원자재 10억 사라지면서 인벤토리에 제품 20억이 생기는 거야. 뭐는 변동이 없죠? 부채 자본은 변동이 없겠지. 왜 20억 장부에 오래 잡혀 있다 지금 제품 20억이지만 어쨌든 그 중에 재원의 50%는 빌려 산 거고 50%는 내 돈 들어간 거니까 이건 변동이 있지 않겠지. 자, 20개인데 그 중에서 30억이 팔았어요. 이 재고를. 그러면 인벤토리 10억이 사라지겠죠. 그 다음 리시버블이 30억이 생겨. 돈까지 다 받았다 볼게. 그럼 리시버블 30억 갖다 캐시까지 30억. 그럼 자산이 얼마 남아있다? 캐시 30억. 근데 재고 20억짜리가 현금 30억 바뀌었으니까 10억이 늘었죠. 는 것만큼 뭐가 늘어야 돼? 에코티가 늘어야 돼. 리테인더니. 근데 바로 느는 게 아니라고 시스템이. 손익에 반영하는 거죠. 매출 얼마? 30억. CGS 20억. 프로핏 10억. 보고해주고 10억이 리테인더니 흘러가는 거죠. 그 리테인더니 10억 쌓이는 거야. 자, 그러면 정리하자. 연말에 마감할 때 통장에 돈 얼마 있어요? 막 해놓고 연말에 통장 글쎄 얼마 있을까? 나 참 인간들 진짜. 그러니까 회계를 너무 바텀 라인에서 공부하면 이런 일이 생겨요. 다 해놓고 통장 얼마에 돈 있어? 까봐야 알겠죠? 이건 안 돼. 아 35 벌었다며 엠꽁이들아. 캐시 35 있겠지. 자 그냥 직관적으로 볼게. 30억 중에 내 돈 얼마예요? 20억이지. 내가 10억 넣고 15 벌었으니까. 왜 10억은 갚아야 되는 돈이고. 30억 캐시지만 부채 10억, 에코티 20억. 20억 중에 내가 넣은 거 캐피털 스탁 10억, 리테인 20억. 지금 이해된 거 맞죠? 통장 30억 안에 내 돈 20억 있는 거잖아. 내가 넣은 거 10억에다 번 거 10억. 10억은 빚 갚아야 되는 거. 이해되죠? 그렇게 보고된 게 재무제표라고. 그거를 연락에 뭐다? 회계 원리 시간에는 분기로 막 끊었던 거지, 이게. 근데 분기 끊으면 의미가 빨리 안 나온다고. 근데 지금 내가 말한 거 들으면 어때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걸 먼저 아는 게 중요하다고, 회계가. 그래야 정보가 느껴진다니까? 계속 가요. 법인세는 빼고, 차익금 빌렸으니까 이자 줘야 되겠지. 가요. 이자 우리 계산 편하게 10% 봅시다, 그냥. 그럼 10억 빌렸으니까 이자는 1억이겠지? 이자 가요. 그럼 통장 30억에서 1억 줄여야 되겠지. 그럼 29억 빠진다. 자, 1억 줬을 때 부채가 1억이 빠질까? 자본이 1억 빠질까? 채권자한테 이자를 1억 갚았어요. 그럼 어떤 채권자한테 줬잖아. 그럼 채권자 부채를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 수 있다고. 근데 잘 생각해봐. 지금 부채 잡혀있는 금액이 얼마죠? 10억이잖아요. 10억은 원금이죠. 내가 이자 1억 갚은 거 원금 갚은 거 아니잖아. 그럼 부채 줄이면 안 되는 거지. 원금 10억 남아있으니까. 그럼 1억은 뭐가 나올 거냐? 내가 번 돈을 줄여야 돼. 사업하면서 내 돈 갖고 다 한 게 아니고 빌렸으니까 금융비용이 발생했잖아요. 그럼 번 돈이 10억이 아니고 얼마가 돼? 9억이 되는 거지. 이해돼요? 그럼 리테인 돈이 10억이 아니고 얼마가 돼야 돼? 9억이 돼야 되겠다 생각이 들지 않아요? 느낌이? 그럼 9억이 어떻게 나온 거냐? 손익한 마감해보자. 매출 얼마짜리였죠? 우리 올해 30억, 원가 20억, 오퍼레이팅 프로핏 10억. 근데 이자 비용 얼마 빠졌어요? 1억. 넷인컴 9억이 되는 거지. 9억이 리테인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캐시가 29억 남아있는데 그 중에 내 거는 19억이야. 빌린 돈 10억이고 10억 중에 내가 넣은 게 10억이고 번 돈이 9억인 거지. 됐죠?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재무제표 만들 때 저는 회계원리 수업을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데빗 크레딧 가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애들한테 재무제표를 조금 쉽게 접근해 놓고 나중 가서 기술 가르치게 맞다고.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 그렇게 강의해요. 애들이 금방 따라오더라고. 근데 처음에 물어봐야 데빗 크레딧, 정산표, 분계장 하면서 T계정 그리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망하는 거예요. 그럼 너무 재미가 없지. 지금 AI 세대인데 애들이 막 그거 하고 있는 애들이 거기서 데빗 크레딧 하고 있으니까 이게 재밌겠어요? 회계우리 책이 다 그렇게 돼 있다고. 다 바뀝니다. 미국 책들 보시면 다 바뀌어 이제. 미국 애들은 대학교 때부터 뭐 AI 기능사하고 회계 감사하는 것도 배우더만.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너무 교수들이 캐치업을 안 하니까 커리큘럼 자체가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문제 있어. 내가 미국 그 교육을 너무 찬양하는 개념은 아닌데 커리큘럼은 바뀌어야 돼. 교수들이 공부를 너무 안 한다고. 교수들이 컴퓨터 갖고 뭐 하는 걸 안 하니까 옛날 책 갖고 계속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럼 너무 이게 아웃오베이트한 내용이 되는 거지. 계속 가요. 자, 지금 장부 얼마 남았어요? 29억 남았죠. 부채 얼마 있어요? 10억 있죠. 밑에 얼마 있어요? 19억 있죠. 그러면 주주 입장에서 채권자도 이자 가져왔으니까 나도 뭐 가져가고 싶어? 아, 나도 배당 가져오고 싶겠지. 나 얼마 빼갈 수 있어? 9억 빼갈 수 있는 거야. 9억 중에서 다 빼가면 내가 제출할 수 없으니까 1억만 빼자. 채권자 이자만큼. 자, 1억 빼가요. 캐시 맞아 1억 뺐어요. 손익계산서 어디에 반영해요? 배당 1억 뺀 거예요. 그럼 배당 뺀 거는 주주가 지복 가져간 거죠. 주주가 지복 가져간 거는 손익계산서에 아까 누가 가져간 것만 비용으로 처리돼 있었어요. 채권자 이자, 정부 법인세만 비용 빠져요. 그리고 내 몫은 넷인컴으로 만약에 끝났고 그걸 어디에 쌓아놨어? 리테인드 어닝에. 그럼 얘는 거기서 빼가는 거야. 리테인드 어닝에서. 이해되죠? 그럼 배당 주면은 손익은 영향이 없다고. 그러면 현금 1억 빠지면서 뭐만 줄여? 리테인드 어닝 바로 줄인다고. 배당 줬을 때는. 이해된 거 맞죠? 그래서 애플이 아까 배당을 1년에 막 200씩 줘도 손익은 아무 영향이 없다고. 그냥 캐시가 빠지면서 뭐만 줄어? 리테인드만 주는 거지. 지금 이해하는 거 맞죠? 그럼 배당까지 1억 줬어요? 얼마 남아요? 28억 남지. 1억 주면. 그럼 다시 가자. 부채 얼마? 10개. 자본 얼마? 18개. 그 중에 내가 넣은 게 얼마? 10개. 그 다음에 버는 게 얼마였는데? 원래 9억이었는데. 그 중에 1억은 배당 가져가서 얼마 남아있다? 8억 남아있는 거지. 지금 이해하는 거 맞죠? 그럼 리테인드이라는 게 배당을 한 번도 내가 가져간 적이 없어. 그러면 리테인드는 그 회사가 창사일이 지금까지 넷인컴 다 더한 걸 다 집어넣은 거예요. 삼성자가 리테인드이 한 370조, 80조, 올해 마감하면 아마 올 줄 400조 될 거야. 리테인드이. 그럼 삼성전자가 설립한 다음에 지금까지 인한 게 400조일 거냐? 아니겠지. 중간에 뭐 준 거 있을까? 배당 준 거 있겠지. 배당 빼고 남아있는 게 400조 남아있다고. 이해되는 거 맞죠? 오케이.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채권자한테 이자를 주면은 여러분들 1억만큼 줬을 때 이제 마지막 정부한테 주는 법인세가요. 이제 어려운 거 다 들어갔어요. 채권자한테 이자 주는 거 얘기했고 주주 배당 얘기했는데 이제 정부한테 법인세 내는 거 가정해 볼게. 20% 볼게요. 법인세율. 네? 그러면 아까 영업이익이 얼마였죠? 10억이었잖아. 이자가 1억 나갔지? 그럼 세전이익이 얼마야? 9억이라고? 그럼 법인세가 얼마 나와? 갑자기 분위기가 세금 나오니까 확 떨어지는데. 매출 30억에 원가 20억이면 프로핏 10억 났잖아. 근데 이자가 1억 빠졌다고. 그럼 세전이익이 9억이지. 20% 법인세 보자니까. 그럼 법인세 얼마 나갔을까? 1.8억이겠지. 그럼 내니까 얼마 나올까? 7.2억이라고. 자, 오케이. 지금 내가 이자를 1억 줬을 때 영업이익이 10억이었는데 1억이 빠지면서 9억이 됐어요. 그럼 법인세가 20% 때리면 1.8억 나잖아. 근데 만약 이자가 안 나갔다 쳐보자. 그러면 영업이익이 10억이었겠지. 그러면 법인세를 그냥 바로 때렸다고 한다면 얼마 나갔을까? 2억 나갔겠지. 근데 1억만큼 이자가 나가니까 법인세가 1.8억 줄었어. 그럼 2천만 원 차이가 뭐 때문에 나는 거죠? 1억 이자의 20%인 2천만 원만큼이 이자로 1억 줬지만은 거기 법인세만큼 절세가 생겼죠. 다시 이자를 1억 줌으로써 이자가 안 나갔으면 법인세가 얼마 나왔어? 2억 나왔는데 요 1억을 줌으로써 법인세가 1.8억이 나왔다는 것은 1억 나가면서 거기 20% 때리면 법인세가 절세가 된 거야 이게. 그래서 항상 이자 비용 나가게 되면 항상 모든 기업들은 내가 코스트 오브 캐피탈을 4% 빌렸다. 그럼 절대 사업 타당성 분석할 때 요 금리 빌려서 수익성이 더 나는 사업에 투자해야 되는데 비교할 때 내가 5% 빌렸다고 한다면 코스트 캐피탈을 5%로 절대 계산하잖아요. 5%에다가 1 마이너스 법인세 때린다고. 법인세만큼 절세가 되니까.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럼 5% 빌렸다 하더라도 곱하기 1 마이너스 20%면 얼마로 내가 돈 빌린 거랑 똑같아요. 4%로 빌린 거랑 똑같지. 5%만큼 이자가 나가지만 거기 20% 때문에 1%만큼 법인세 세이브 되니까. 그럼 나는 조달 비용이 4%가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돈 빌려 투자할 때 몇 프로 이상만 남은 사업은 타당성이 있는 거지? 4% 이상만 남으면 타당성이 있는 거라고 본 거라고. 이게 실제보다 기획팀에 사는 연도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해되려면은 여러분들 뭐에 대한 효과가 이해돼? 이자 비용의 절세 효과. 이자가 빠지면 법인세 그 다음 빠지니까. 그런데 배당을 1억 줬다? 무슨 효과 없을까? 그렇지. 법인세 빼고 나머지 넷인컴 갖고 배당 주는 거거든. 배당은 리테인더니 쌓아놓고 거기서 빼가는 거야. 그럼 배당을 100조를 줬던 10조를 줬던 10원을 줬던 법인세는 정해진 거라고. 그럼 똑같은 이자나 배당을 줄 때 이자를 주면은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지만 배당을 주면은 법인세 절감 효과가 전혀 없어요. 이해된 거 맞죠? 지금 내가 말했던 게 노벨 경제상 발행 이론이잖아요. 모델 MM 이론이라고 모딜리아 밀러 띠어리라고 해서 이게 노벨 경제상 발행 이론이에요. 이자 비용의 절세 효과라는 컨셉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중에 재무관리가면 다 배운다고. 이런 것들이 뭐가 베이스가 되면 이해가 빠를까? 회계 베이스가 딱 갖춰져 있으면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게 그게 밸류에이션이 됐든 모델링이 됐든 들으면 이해가 돼 이게. 아, 이자는 법인세 먼저 나가니까 이자 빠지면서 법인세 빠지니까 절세가 되겠구나. 하지만 법인세 결정도 하고 넷인컴 갖고 리테인에 쌓아놓고 배당 가져가니까 배당은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서 뭐가 움직이지 않는구나. 법인세는 안 늘리구나. 이런 개념도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지. 됐죠? 재무제표 마감이라는 거, 뭐 손익 마감에서 리테인드 집어넣자 이런 걸로 개념 잡지 말고 요 모양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강의할 때 재무상태 손익 떠올리세요 말하면 요 그림 떠올리셔야 돼. 앞으로 재무상태 손익 두 개는 뭐로 연결돼 있다?
요 넷인컴이 어디 꽂혀 있다고요? 리테이너에 꽂혀 있다는 거 꼭 하나 기억하셔야 돼. 일단 재무제표는 거기까지. 앞으로 가서 몇 개 더 봐야 되는데 필요한 것만 봐요. 그 다음에 뭘 볼 거냐면은 요거 봐야 된다. 1-17페이지 잠깐 갈게요. 반복하는 얘기지만 챕터 1은 지금 제가 해주는 것만 체크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본격적인 챕터는 다음 시간부터 할 챕터 2부터니까 챕터 1은 앞으로 하는데 필요한 것들 지금 정리하는 거니까 체크한 것만 보시면 되는데 거기서 2번 반가로하고 3번 반가로 얘기를 할 거예요. 요 내용으로 볼까요? 자, 칠판 보세요. 우리 손익계산서 만들 때 그냥 크게 보면 레버뉴에서 익스펜스를 차감하게 되면 그 밑에 넷인컴이 나오는 구조인데 항목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하면 수익에서 비용 뺀 거잖아요. 그래서 프로핏 나오는 컨셉인데 요 수익과 비용을 우리 회계에서는 언제 인식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수익을 언제 잡고 비용을 언제 인식할 거냐. 자, 수익을 언제 인식할 거냐 문제에서 우리 이런 말 들어봤죠. 캐시 베이시스. 현금주의에 따라서 우리가 손익을 만든다면 레버뉴는 언제 인식하는 거 있죠? 돈 들어오면 수익 잡겠지. 그래서 캐시가 컬렉티드가 되면 매출 잡고 비용은 언제 잡을 거냐? 캐시가 페이드가 되면 비용 잡는 게 현금주의입니다. 보통 여러분들 혹시 가계부 쓰는 사람 있으면 가계부 쓸 때 요령이 뭐예요? 현금주의죠. 돈 들어오면 수익, 돈 나가면 지출 이렇게 쓰는 거. 여기 캐시 베이시스. 알겠지만 발생주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자, 우리 회계에서 손익계산서에서 수익 잡으려면 여러분들 무슨 요건이 만족해야 돼요? 여기 좀 모자라니까 밑에 쓸게요. 보통 무슨 베이시스라고 하죠 이거를? 네, 어크롤 베이시스, 발생주의. 자, 발생주의 경우는 레버뉴 익스펜스를 언제 인식할 거냐? 자, 이건 언제 인식하는지 거기 써 있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레버뉴를 인식하는 방법은 when 해놓고 제일 중요한 단어가 satisfy a performance obligation.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수익 언제 인식해요?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답하시면 되는 거냐? 회계는 그 회사가 수행해야 될 performance obligation이 뭐가 됐을 때 satisfy가 되면은 수익을 잡게 돼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satisfaction of performance obligation. 수행 의무가 이행되었다라는 말을 쓰는데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얘기했습니다. 자, 발주가 들어왔어요. 뭐 캐나다에서 잠수함 발주가 들어왔어. 나한테 계약금을 주는 거야. 10% 계약금을 받았어. 캐시가 들어오겠죠? 그럼 여기 캐시가 들어온다고. 여기로 갈 거냐? 다른 데 잡힐 거냐? 고민해보죠. 일단 돈 들어왔으니까 뭐 잡을지를 고민해봐야 돼요. 매출 잡아야 될까 고민해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계약금 받은 이유가 뭐죠? 잠수함 만들어줘야 돼. 그게 나의 수행 의무라고. 근데 계약금만 받았다고요. 그럼 수행 의무가 뭐가 된 게 아니죠? 세티스파이가 안 됐죠. 그럼 매출 못 잡는 거예요. 그럼 매출을 못 잡아? 그럼 여기 반영 못 되는 거지. 그럼 에코티에 반영 못 한다는 소리예요. 그럼 어디밖에 뭐요? 부채에 잡히던가 돈 들어왔으니까 자산을 줄이던가. 그래야 밸런스가 맞을 거 아니야 이게. 돈 들어왔을 때 밸런스 맞추려면 자산을 줄이던가 부채가 잡혀야 돼. 에코티는 아닌 것 같고. 그럼 부채 쪽으로 생각해보자. 그럼 부채 정의를 생각하는 거야. 부채 정의가 뭐죠? 아까 부채 정의가 미래 future benefit이 sacrifice 될 가능성이 probable 하면 뭐라고요? 부채라고요. 나 이 계약금 받음으로써 내가 지금 정해진 이 토크 그 잠수함 만드는데 희생해야 돼. 계약금 받았으니까 부채 정의가 만족되는 거죠. 그래서 돈 들어오면 뭐 잡아야 돼? earned revenue야. 부채 잡아야 된다고. 결국은 발생주의는 수익 잡으려면 나의 performance obligation이 satisfy가 돼야 되는데 돈을 받았을 때 의무가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조선업이나 방산업체들은 돈 미리 받으면 다 뭐 잡힌다? 부채가 잡히는 거예요. 그럼 언제 수익을 탈까? 계약금 받았으니까 잠수함 만들어주기 시작하는 순간 만들어주면 나의 performance obligation이 satisfy 되겠죠.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그 performance obligation은 잠수함을 쭉 만들어주고 나중에 인도할 때 그때 수익을 잡는다고. 나중에 매출 잡을 때. 그럼 결국 여러분들 그런 회사들은 선수금이 많이 쌓였다는 것은 부채 비율은 올라가겠습니다만 앞으로 뭐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조선업들이 선수금이 계속 쌓이는 거가 좋은 시그널이 나오다 보니까 24년도 5년도 주가 되게 많이 올랐던 거예요. 지금은 약간 정체된 느낌이고. 왜냐하면 재밌는 게 그런 조선업들 연들 사업 보고서를 열어보잖아. 그 뭐가 나오냐면 올해 인식한 매출 나오고 그다음 뭐가 나오냐면 새롭게 수주된 수주양이 나와. 따라오죠? 그럼 24년도에 주가 많이 올랐거든. 4년도에 주가 많이 올라갔을 때는 예를 들어서 그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연들 매출이 만약에 100을 잡았다. 그럼 수주가 들어온 양이 그거의 2배 반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1년에 매출을 100 잡으면 수주가 200 이상 들어왔다고. 그럼 여러분 진짜 엄청나게 수주 물량이 들어오는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연들 주가가 엄청 올라간 거야. 근데 재밌다. 주가는 올라갔지만은 손익계산서 실적은 어때요? 아직 반영이 안 됐지. 그 조선업이
주가와 실적과 캐시플로우가 다 따로 돌아. 그럼 보통 배 만들어주는데 보통 한 2년 걸리거든요. 빨리 만들면 1년 만들고 좀 길게 걸리면 2년, 3년 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배 만들 때 돈은 언제 받을 것 같아요? 처음에 계약금 받긴 받지만은 제일 언제 많이 받냐면 완성되고 납품한 다음에 검수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빌링. 요 빌링이 제일 많이 끊어. 헤비테일 방식이라고 그래. 헤비테일. 뭐가 크다는 거죠? 뒤에 꼬리가 헤비하다는 거야. 그걸 헤비테일 방식이라고 한다고. 그럼 마지막에 빌링을 많이 끊어요. 그러면 돈 달라고 청구하는 이가 마지막에 많으니까 현금은 언제 제일 많이 들어올까? 뒷단에 많이 들어와. 뒷단에. 그럼 봐봐. 주가와 실적과 캐시플로우인데 실적은 언제 잡히냐면 performance obligation이 satisfied 될 때 수익 잡는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조선업은 배를 만들어주는 그 기간에 걸쳐 수익을 잡는다고. 공정률에 따라서. 그 공정률 따라 수익은 뭐 애행되고 있으니까. 이건 이해했죠? 자, 그럼 질문 들어갈게. 주가, 실적, 캐시플로우. 뭐가 제일 먼저 움직일까? 주가가 제일 먼저 움직이는 거야. 왜? 계약됐다는 거 수주 되면은 공시하게 돼 있거든. 그럼 이 회사보다 앞으로 실적 좋아지겠구나. 주가 팍 튀는 거야. 그게 4년도에 제일 많이 올랐다고. 이해돼요? 실적은 언제 좋아질까? 내가 볼 때는 지금부터야. 왜? 4년도 발주된 거 있잖아요. 그 전에 이미 독거 차 있었기 때문에 24년도 수주 물량이 6년도, 5년도 후반부터 타기 시작하거든 지금.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 그때 계약했을 때 뭐가 좋았냐? 환율이 되게 좋았어. 그때 계약할 때보다 지금 환율이 좋거든. 왜냐면 조선은 내수가 아니고 뭐다 전부 다 수출이거든요. 그럼 달러 환율이 좋아. 그럼 엄청나게 매출 많이 올라간다. 그다음 원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뭘 것 같아요? 배 만들 때 철강이야. 지금 철강 후판값이 사상 최저로 났습니다. 왜냐하면 철강값이 조선업 쪽에 들어가는 게 건설이 있는데 어디가 죽었어? 건설이 죽었어. 철강 가격이 엄청 났다고. 그러니까 조선업은 굉장히 호황인 거지. 그래서 실적이 6년도, 7년도까지는 엄청 좋을 거야. 하지만 그게 이미 선반영된 건 언제 반영된 거다? 계약됐다고 했을 때. 그때 주가는 치고 올라간 거야. 실적은 앞으로 계속 좋을 거예요. 조선업은 사상 최대익 났다고 계속 실증날 겁니다. 근데 주가는 지지분이 할 거야. 이미 다 반영돼 버렸으니까. 그럼 주가 올라가려면 뭐가 더 나와야 돼? 인식한 연도 매출보다 수주가 막 더 되는 게 막 보이는 거야. 그러면 계속 올라가기 시작한다고. 근데 25년도 하반기 때 내가 지금 인식한 매출보다 보니까 수주가 떨어졌어. 매출이 100인데 수주가 100보다 낮아.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한 거지? 아, 이제 속도가 떨어지는구나. 그럼 이게 다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6년도에는 방산이 같이 터지면서 뭐 잠수함 들어가고 뭐 이게 막 선박 같은 거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지금 추세인 거고. 그럼 제일 먼저 주가 움직여. 실적 좋아져. 그 다음 마지막에 뭐가 좋아져? 캐시플로우가 좋아진다고. 마지막 다 짓고 난 다음에 배 연들 뭐다 이렇게 서로 인도하게 되면 마지막과 헤비테일로 빌링하거든. 그럼 돈이 확 들어와. 그러니까 완전히 세계가 뭐다? 따로 돌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돌아가는 구조를 모르면 조선업은 절대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우리가 발생주의하고 캐시베이스는 완전히 다른 거니까 그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 요 말만 기억하고 자세히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자, 이제 익스펜스 갑니다. 오늘 마지막 테마예요. 자, 익스펜스는 언제 인식할 거냐 잠깐 볼게요. 3번 반가로에 비용 인식하는 원칙이라고 돼 있지 않고 무슨 원칙이라고 돼 있죠? 매칭 프린시플이라고 돼 있어요. 요 비용은 매칭시켜서 인식한다라고 돼 있죠. 매칭 프린시플. 설명할게요. 우리나라 말로 보통 이제 비용은 언제 인식하냐 물어본다면 수익과 비용은 대응해서 인식한다는 개념이 매칭 컨셉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면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줄게요. 봐봐요. 이때 캐시를 100을 주고 재고를 사왔어요. 이때 물건을 150에 외상으로 팔았어요. 그 다음 이때 150을 돈으로 받았어요. 입금이 된 거죠. 여기까지. 요거 끊어서 요 기간이 X1년도, 그 다음 노란색 요 이후 기간이 X2년도 볼게요. 현금주의로 만약에 내가 수익 비용을 집계한다고 가정해봐요. 레브뉴 익스펜스가. 가요. 요때 돈 100 받았죠. 그럼 100 나갔죠. 100 나갔으니까 비용이겠지. 돈 들어온 건 없잖아요. 그럼 수익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연도 가요. 돈 들어왔죠. 그럼 수익이 여기까지 두 번째 연도예요 지금. 그럼 두 번째 연도에는 돈 150 들어왔잖아. 그럼 수익은 150이고 비용은 없지. 돈 나간 게 없으니까. 자, 만약 현금 기준으로 우리가 회계를 마감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요런 것 때문에 그래요. 요 하나의 거래잖아. 그러면 실제 이익은 얼마 난 거지 이 거래에서? 50만큼 이익 났다고. 그런데 현금 기준으로 계산하니까 돈 나간 거 요 100 마이너스. 그럼 첫 연도는 실적이 마이너스 100이야. 근데 두 번째 연도는 수익이 얼마? 150. 그럼 마이너스 100, 그 다음에 플러스 150. 막 들쭉날쭉 하겠지 이게. 그럼 기업의 실적을 분석한 정보 이용자가 정확한 실적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발생주의 갑니다. 잘 판단해요. 비용 언제 인식한다고? 매칭시키래. 무슨 말이냐면 네가 수익이 창출될 때 거기에 맞는 비용을 같은 기간에 대응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래요? 그럼 가볼게요. 요 돈 100 주고 재고 사왔죠. 그럼 돈은 나갔어. 돈은 나갔으니까 비용 처리할 거냐 먼저 생각해 봐야 돼. 근데 돈이 100이 나갔는데 내가 사온 재고 아직 뭐를 창출하지 않았죠? 수익을 창출 안 했죠. 언제 수익 창출돼? Performance Obligation Satisfied 했을 때. 그럼 Satisfied 된 게 보통 언제냐? 그 물건 상대방한테 넘길 때, 매출할 때. 그럼 아직 안 넘겼잖아요. 그럼 수익이 창출이 안 된 거야. 그럼 뭐다? 100 나갔어도 비용 잡으면 안 된다는 거지. 수익과 비용이. 자, 그러면 돈이 100이 나갔지만 내가 비용을 못 잡아. 왜? 수익이 없으니까. 그럼 손익계산서는 이펙트 없다는 거야. 그럼 재무상태 어떻게 반영해야 되겠지? 가자. 캐시 얼마 나갔어 지금? 100 나갔잖아.
나갔는데 비용은 아니래. 왜? 수익이 안 잡혔으니까. 그럼 뭐 잡아야 돼? 그냥 고민해야 되겠지? 회계원리 별도 이렇게 안 배우잖아요. 근데 이제 중급회계 가면 회계사가 되는 사람들이니까 이론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론적으로. 자, 그럼 돈이 나갔는데 수익이 안 잡혀 비용 못 돕니다. 그럼 뭐 잡아야 돼요? 자, 지금 돈 나가고 성격을 판단해보고 자산의 부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산 정의 불러봐요. 자산 정의가 뭐죠? 아까 자산의 정의가 뭐라고? Future Economic Benefit이 probable 하면 에셋 잡을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지금 나 돈 100 주고 재고 사왔어. 이 재고 나한테 뭐 창출해요? 미래 Future Benefit 기대가 되죠. 그럼 무슨 정의가 만족돼? 자산의 정의가 만족되는 거죠. 그러면 현금 100 나온 거 자산 잡으시면 됩니다라고 하면 돼요. 됐죠? 그 다음 그 자산이 뭐냐의 판단은 그 다음 하면 되는 거야. 판매 목적이야? 인벤토리. 사용 목적이야? PP. 그 다음 판단은 되는 거고 제일 먼저 이게 사람이냐 유기냐 먼저 판단해 주면 돼. 그 이후에 무슨 계정할 거냐 문제는 그 다음 문제고. 그러면 에셋 잡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잡았다? 캐시 100 나오면서 인벤토리 잡았던 거예요. 손익은 아무 영향이 없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봐요. 팔았어. 150에. 돈 들어온 건 없다. 하지만 물건을 파는 순간 뭐가 만족돼요? 퍼포먼스 오브리게이션이 나는 이행이 된 거지. 의무가 이행된 거야. 그럼 뭐 잡을 수 있는 요건이 만족됐죠? 수익 인식 요건이 만족된 거야. 그러면 수익 인식 150 잡아야 된다고. 그럼 150에 대응되는 비용을 그때 잡으라는 거야. 그때. 그러면 봐. 그때 점유표 그려보자. 손익의 매출 얼마 잡으라고? 150 잡아야지. 퍼포먼스 오블리게이션 세티스파이 됐으니까. 그럼 거기 대응되는 비용이 얼마라고? 100이라고. 그럼 매출원가 100 들어가는 거지. 그럼 프로핏 얼마 잡혀요? 50. 50이 아까 어디 흘러간다고요? 리테인 되는 게. 그럼 에코티 50 증가했죠? 에셋 가자. 재고 얼마 잡혀 있었죠? 100. 팔았잖아. 없어져야지. 대신에 뭐가 생겼죠? 나한테 또 다른 뭐다 퓨처 베네핏 주는 자산이 생겼어. 리시버블. 얼마 들어와? 150 들어올 것 같아. 150. 그럼 재고 100 빠지고 채권 150 생기고 자산 50 늘고 리테인 50 늘고 손익은 수익 비용 대응이 되고. 이해된 거 맞죠? 모든 게 정의로 해석이 되는 거죠. 뭐로 이해된 게 아니고 그냥 저널라이즈 아니고 왜 에셋 잡아야 되고 이게 왜 비용을 그때 타야 되고 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야 복잡한 게 나와도 누군가 새로운 회계 체력으로 봤을 때 이론상으로 설명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회계사가 자문을 할 때 회사 담당자들이 물어볼 때 담당자들도 찾아보다 모르니까 물어볼 거 아니야. 요즘은 더더구나 제미나이가 TGP이기 때문에 다 찾아봐. 그 다음 이해 안 돼 물어본다고. 그럼 최후의 보루가 회계사라고. 근데 물어보니까 지도 챗GPT를 찾고 있어. 안 된다니까? 이론상으로 제가 정확하게 알아야 챗GPT가 말하는 거나 제미나이 말하는 게 뭐가 틀렸다는 걸 얘기할 수가 있는 거 이게요. 그 다음 가요. 요 돈 150 들어왔죠? 아까 채권 얼마 잡혀 있었어요? 150 잡혔잖아요. 사라지면 되지. 뭐로 들어오는데? 캐시로. 뭐에 아무 영향이 없다? 손익에 아무 영향이 없죠. 이미 다 반영했으니까. 자, 봐. 흰색, 빨간색 비교해요. 노란색 작성된 게 캐시 베이시스야. 빨간색이 어크로 베이시스고. 뭐가 그 기업의 실적 보여줄 때 더 좋은 방법이냐는 거예요. 누가 봐도 뭐가 맞아요? 빨간색이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발생주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이 매칭. 지금 내가 말한 매칭은 수익과 비용을 정확하게 원인과 결과를 쫓아갈 수 있는 뭐다? 지금 매칭이죠, 이게. 그래서 매칭 첫 번째 보니까 무슨 여러분들 표현 나오나 보여?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이라고 돼 있죠. 박스에. 매칭시키는데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이 뭐냐면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매칭시킬 수 있는 비용들. 요게 1번. 지금 우리 한게 매출원가 같은 거. 언제 매출 창출할지 정확하게 하잖아. 그럼 그때 가서 비용 처리하는 게 이게 1번이에요, 이게. 자, 이게 이해가 되면 뭐도 이해가 되나 봐요. 나보세요. 나중에 인벤토리 배울 때 우리 회계원리 시간에 배우는데 회계원리 시간에 아마 배웠을 것 같은데 프레이트인이 뭐냐면은 재고를 사올 때 내가 부담하는 매입운임. 그럼 구매팀이 부담하는 거지. 프레이트아웃은 물건 팔 때 발생하는 매출운임. 이거는 세일스팀이 부담하는 거겠지. 똑같은 운임이에요. 똑같은 운임이지만 여러분들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건 알죠? 프레이트인은 여러분들 어디에 반영하라고 그래? 회계원리 시간에. 이거 재고 원가에 다 포함시킨다고 배우잖아요. 지금 배운 거야. 재고 원가에 들어간다고. 근데 프레이트 아웃은 원가로 가라고 배워요. 셀링 익스펜스로 가라고 배워요. 이거 셀링 익스펜스로 가라고 회계원리 시간에 연락 배운다고. 나도 처음 회계 배울 때 이거 배웠어요. 그런데 뭐를 알고 있으면 되는 거냐? 프레임을 알고 있으면 되는 건데 아까 회계가 돈이 나가면 비용 처리를 지금 할 거냐 아니면 이걸 에셋 잡을 거냐 두 개밖에 없어요. 다시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캐시가 나가잖아요. 그럼 여기 대비 쪽에 잡힐 수 있는 거는 익스펜스하면 에셋이라고. 그럼 둘 중에 뭐를 결정할 거냐? 돈이 나갔어? 근데 지금 수익 창출돼? 익스펜스야.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이니까. 근데 돈이 나갔다? 그런데 지금 수익 창출이 안 돼. 미래 수익이 창출돼. 그럼 무슨 정의에 만족되는 거지? 에셋이야. 그럼 에셋 잡아야 돼. 그런 다음에 그 에셋은 언제 비용 처리하셔야 돼? 수익 창출될 때 비용 처리하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면 롱텀으로 가게 되면 결국 캐시 나간 금액은 다 무슨 처리돼? 비용 처리가 돼. 다만 시점의 차이가 있는 거지. 지금 수익 창출에 대응되는 비용이야? 지금 비용이야? 미래 퓨처 베네핏 기대가 되는 지출이야? 그럼 에셋 잡았다. 나중에 비용 처리해야 돼. 이해되는 거 맞죠? 그럼 다 봐. 이해되는 게. 그런데 돈이 나갔을 때 이게 지금 수익 창출될지 미래 수익 창출될지 애매한 것들도 많죠? 그럼 뭐로 가야 돼? 캐시가 나갔는데 비용 아니면 에셋이라며. 근데 이게 에셋 잡으려면 뭐가 기대가 돼야 돼? Future Economy Probable 해야 돼. 근데 그게 뭐다? 불확실한 거야. 그럼 뭐로 가야 돼? 그게 익스펜스가 그게 R&D가 그런 거야. 솔직히 R&D도 뭐가 기대된다고 볼 수 있어. Future Benefit 대박 터지면 될 수 있지. 하지만 자산 정의가 Probable 해야 된다고. 근데 R&D는 Probable 하지 않다니까? 가능성은 있겠지. 그러니까 뭘 잡아야지? 그때 비용 처리한다는 거지. 회계는 보쇼로 가는 거거든. 자산 잡을 수 있냐? 비용 처리.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 그럼 뒤에 자산 쪽 회계 처리가 되게 이해가 잘 돼요. 요 컨셉을 잡으면은. 그럼 봐봐. Freight in, freight out이 왜 저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볼게요.
내가 지금 드는 여러분들 예를 잘 들어봐요. 동대문에 가서 옷감을 사와요. 10,000원 주고 사와. 그 다음에 이걸 재단해서 다시 동대문에 가서 이걸 20,000원에 팔아. 심플한 구조죠. 가요. 구매 담당 직원이 동대문 가서 옷감 샀어요. 10,000원 주고 샀습니다. 장부 만들어요. 그럼 10,000원 돈 나갔잖아. 그럼 캐시 얼마 나가요? 10,000원 나가요. 그럼 비용 잡을 거야, 에셋 잡을 거야 판단이? 지금 수익 창출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옷 안 팔았잖아. 수익 창출 안 됐다니까? 대신에 뭐가 기대가 돼? 나중에 팔 때 수익이 기대가 되지. Future benefit probable. 에셋 잡는 거예요. 그래서 캐시 100 나가, 10,000원 나간 만큼 재고만 잡는 거예요. 따라왔죠? 그런데 구매 담당 직원이 회계팀한테 와서 2,000원 달래. 왜? 걸어왔겠냐는 거죠. 전철 탔대. 전철 요금 2,000원 달래. 그럼 줘야지. 구매 담당 직원이 실비 발생했으니까. 그럼 2,000원 결제했어요? 갑니다. 현금 2,000원 맞아 나가 2,000원? 이거 뭐죠? 교통비죠. 전철 요금이잖아. 아니 원자재 사올 때 구매 담당자가 인도 동대문 가서 벤더한테 준 금액은 10,000원이고 2,000원은 교통비라고. 그럼 2,000원 돈 나갔을 때 교통비라고 처리하는 기업들이 종종 있어요. 회계상 뭐가 문제가 돼요? 지금 사오는 과정에 생긴 교통비잖아요. 수익 창출이 안 되고 있다니까? 근데 비용이 뻗어서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교통비 사올 때 구매 담당 직원이 교통비는 비용 타면 안 돼. 그럼 어디에 반영할 거냐? 야, 2,000원 비용 발생한 거, 이 원자재 사올 때 발생한 비용이잖아. 원자재 네가 부담해. 그래서 원자재 원가가 10,000원이니까 얼마 되는 거다? 12,000원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회계는 자산을 매입할 때 나중에 뒤에 배운다. 취득원가 결정할 때 그 자산을 사올 때 줬던 purchase price 플러스 사올 때 발생했던 reasonable cost가 자산원가에 다 포함한다라고 돼 있어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논리상 이해가 되지. 아, 사올 때는 뭐가 창출한대? 수익 창출이 안 돼. 그러니까 비용 처리하면 안 되는 거니까 사올 때 그 자산이 부담하고 하는 거야. 그럼 자산의 원가는 12,000원. 그래서 우리가 보는 모든 기업들 재고에 잡혀있는 원가는 실제 벤더한테 줬던 금액만 잡히는 게 아니고 부대비용이 다 들어가 있다고. 그럼 수입할 때 뭐 부담하고도 다 들어가 있을까? 관세 비용들. 그 다음 거기 뭐 포드 업체들 준 거 다 거기 들어가 있다고. 이해된 거 맞죠? 자, 계속 가요. 그럼 재고 얼마 잡혀있죠? 12,000원. 또 10,000원 하면 다 때릴 뻔했어요. 현금 12,000원 나가고 재고 12,000원. 됐죠? 자, 재단한 다음에 다시 동대문 가서 그걸 20,000원에 팔았어요. 추가 원가는 없다고 볼게요. 가요. 그럼 돈 20,000원 들어왔겠죠? 정리하죠? 캐시 20,000원 들어왔어요. 재고 12,000원 팔렸죠? 빠져요. 그럼 자산 얼마 증가했죠? 8,000원 증가했지. 그럼 뭔가 부채나 자본 쪽에 들어갈 건데 어디에 들어갈 거다? 자본에 들어가야 되겠지. 주주가 번 돈이니까. 근데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손익 마감하고 가야 되겠죠. 자, 매출 드디어 찍는다. Performance obligation이 satisfy 됐죠. 물건 넘겼잖아. 그럼 매출 얼마? 20,000원. 원가 얼마? 12,000원. 그럼 gross profit 8,000. net income 8,000. 8,000이 retained이 딱 들어오면 와구와 맞죠, 이게. 그런데 갑자기 영업 담당 직원이 난들 걸어갔겠냐는 거죠. 자기도 교통비 2,000원 달래. 그럼 똑같은 교통비다, 지금. 똑같은 교통비인데 손익에 타고 들어가는 흐름이 다르다 그거예요. 지금 영업사원한테 2,000원 줄 때는요. 뭐가 창출되는 시점이에요?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그러니까 걔한테 주는 freight out. 요 매출 운임은 판관비에 뭐다? 교통비로 빠지는 거예요. 매출이 인식되고 있는 시점이니까. 수익과 비용이 대응되고 있으니까. 이해된 거 맞죠? 그럼 다시 정리해요. 돈 얼마 들어와요? 20,000원 들어왔는데 영업사원한테 교통비 2,000원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네트 얼마 들어와? 18,000원 들어오겠지. 그럼 캐시가 18,000원 들어오는 거니? 아까 재고 얼마 잡혀 있었죠? 12,000원. 12,000원 빠지고 18,000원 들어온 거니까 자산 쪽에 6,000원 증가한 거라고. 부채는 영향 없고 에코티에 리테인더는 6,000원 증가하는 건 이해했죠? 그럼 네딩칸 6,000 나오나 확인해보자. 매출 얼마? 20,000원에 팔았어요. 원가 12,000원이야. 그로스 프로핏 8,000원인데 교통비가 2,000원 빠져서 밑에 오퍼레이팅 프로핏 6,000 나오죠. 그래서 네딩칸 6,000이라 그게 흘러간 거예요. 그러면 수익과 비용이 어떻게 돼 있어? 가지런하게 정리가 돼 있지. 이게 매칭 컨셉이라고 이게. 그래서 우리가 freight in, freight out이 똑같은 교통비잖아 이게. 똑같은 교통비인데 교통비 중에서 자 매입 구매팀이 부담한 교통비 어디에 타 있다? 매출원가 쪽에 있어. 영업팀에서 부담한 교통비 어디에 가 있다? 판관비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 회사 통상 총 교통비가 얼마 들어갈까 알고 싶어? 뭐 봐야 돼? 손익계산서에 이런 봐봐.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는 한 줄로 돼 있죠. 근데 판관비는 뒤에 추적 보시면 세분의 나와요. 그럼 거기 가서 운반비만 딱 보면은 우리 회사 전체 1년에 운반비가 다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은 셀링하는 시점에 운반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자, 이게 얼마나 확대되나 봐봐. 포스코가 여러분들 지금 HMM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옛날 현대 해상 해운사가 M&A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 신문 좀 자주 봐. 그럼 거기 이제 동원그룹하고 하림, 그 다음에 포스코도 지금 사겠다고 붙었어요. 그래서 포스코가 이걸 사겠다고 작년에 컨설팅까지 받았거든. 그럼 포스코가 이거 샀을 때 무슨 장점이 있을 거냐? 여러분 조선업의 여러분들 밸류 체인을 보라고. 자, 배를 만드는 게 조선업이죠. 그 조선업이 배 만들 때 가장 그 배를 사는 대표적인 빅 커스터머가 어디예요? 그게 선박 해운사지. 해운사가 물류하면서 배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이해되죠? 자, 그럼 선박 해운사가 있어요. 해운사가 뭐다? 배를 사주는 거야. 조선업이 있고 해운업이 있어요. 해운업이 여러분들 물류 움직일 때 제일 많이 딜리버리하는 물건이 뭐게? 철강이다. 그럼 철강사가 뭐다? 커스터머가 된다고. 아니 포스코가 수출하려면 조선 선박 해운사한테 물건 맡기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재밌는 게 뭐냐? 철강사가 철강사 와서 어디에 공급하게? 조선사에 공급한다고. 이게 돌아가는 밸류체인이거든. 이해된 거 알겠죠? 그럼 포스코가 지금 HM이나 해운사를 인수하겠다고 하는 것은 얘들이 뭐다? 전방산업이 후방산업 인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코스트 리덕션이 될 거니까. 그러면서 뭐가 심해 났냐면 포스코가 지금 제3자 해운사한테 물류를 맡길 때 어느 정도 지금보다 물류비가 나오냐라고 하는 것을 시험에서 회작을 했다고. 왜? 이거를 자기가 해운사 인수하면 그걸 뭐다? 자기 계열사한테 줄 수 있으니까 그만큼 뭐다? 코스트 리덕션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신문에 뭐가 나오냐면 포스코 소리견서에 뭐를 보냐면 판관배에 있는 뭐다 거의 운반비를 보더라고. 또라이 같은 소리야. 뭐만 잡혀있는 거 이거. 매출할 때 발생한 운임만 나온 거지. 철강서 매입할 때 산 운임은 어디로 갈까? 원가에 들어가. 원가에. 그 원가 정보를 기초에 다시 까봐야 된다고. 그게 빠지고 판관배 있는 거만 딱 써놨더라고. 재밌어 모르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포스코 임원 강의할 때 내가 그걸 지적했어요. 들어가는데 이 판관배 있는 운임만 들어가면 안 되고 원가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거 이해해야 되겠죠. 가장 기본적인 동대문 10,000원짜리 이걸 이해해야 그 복잡한 기업에 몇 조짜리도 이해할 수가 있다고 이게. 근데 많은 연도 정보 이용자들이 판관배 가서 운반비 찾고 있다고. 그러면 포스코의 실질적인 해운사 인수에 대한 베네핏 정확하게 반영이 안 되는 거거든. 엄청난 지금 딜이거든요. 몇 조짜리 딜이야 이게. 그걸 잘못 분석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이해된 거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비용이라 하더라도 그게 판관비만 들어가지 않고 원가에도 굉장히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해된 거 알겠죠? 까지. 그래서 나중에 배울 때 free in, free down 나올 때 왜 다르게 들어가는지 아셔야 된다고. 하나 더 해야 되는데 박스 다시 가요. 매칭할 때 원인과 결과를 직접 딱 대응할 수 있는 게 뭐다? 이게 코스 앤 이펙트야. 지금 제가 강의했던 내용은 연도 수익과 비용이 정확하게 언제 실현되는지 알 수 있는 매칭이죠. 근데 두 번째 보니까 어떤 매칭도 있냐? 뭐라고 돼 있죠? 시스템하고 레이셔널하게 코스트를 엘로케이션 하는 연들 매칭도 있대. 거기 대표적인 게 디프리시에이션. 이게 뭔 말이냐? 여러분 잠깐 나보세요. 제가 저희 학교 대학원 시험을 칠 때 그 대학원 입학시험에서 회계 문제가 딱 한 문제가 나왔는데 그때 한 문제가 뭐냐면 감가상각에 대해서 감가상각 본질에 대해서 서술하라고 나왔었어요. 대학원 입학시험에서. 대학교 입학시험이 아니고 대학원 입학시험에서 감가상각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논의하라고 문제가 나온 거예요. 감가상각 본질에 대해서 논의하라고. 갑자기 내 대학원 문제를 왜 얘기하는 거냐면 감가상각에 대한 본질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가 석사 과정에서 물어보는 회계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럼 출제한 교수는 감가상각에 대한 정의를 되게 중요하게 바라봤다는 거지. 근데 일반 사람들한테 감가상각이 뭐냐 물어본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내가 직접 물어보진 않을게요. 어차피 답 안 할 거니까. 마음속으로만 생각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감가상각 정의를 딱 10초만 생각해봐요. 내 머릿속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감가상각이 뭐냐는 것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봐요. 내 마음속에 감가상각 정의. 됐나요? 자, 물어보진 않을게. 통상 감가상각 정의가 뭐에 물어봤을 때 많은 분들 이렇게 답할 거예요. 설비 장치를 사면 사용을 할 거고 사용하다 보면 마모가 될 테니까 가치가 떨어질 거고 그러면 그 가치 떨어지는 것을 서서히 비용으로 반영하는 거. 이게 감가 아니겠냐?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정의죠? 아, 그렇게도 생각 안 했어? 지금 이렇게 정의 내리는 사람들이 회계를 뭐다 전혀 모르는 사람의 정의예요. 회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생각하는 감가상각 정의가 이렇게 정의 내리면 나는 회계 베이스가 없는 거야. 자, 회계 베이스가 없다는 말이 무식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구글링해서 찾아보시면 감가 정의 지금 내가 말한 것처럼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정의가 틀렸다는 게 아니야. 지금 내가 말한 이 데퍼니션은 경작적인 감가의 데퍼니션이요. 감가. 근데 회계에서 감가상각은 절대 그렇게 정의 내리면 안 맞아요. 자,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감가상각 정의를 내리면 아까 가치가 떨어지니까 가치 떨어지는 걸 비용으로 반영하는 게 감가라고 그랬죠. 영어 표현도 디프리시에이션이 그런 컨셉이잖아. 가치가 떨어졌다는 컨셉. 회계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그럼 얘기해볼게. 삼성전자님들 지금 강남 사거리 건물 있죠. 건물 있다고. 그 삼성전자 그 건물 큰 거 좋은 건물. 저게 아마 한 10년 전쯤에 내가 거기 삼성전자 건물 들어간 거 내가 알고 있는데 10년 더 됐지. 자, 10년 전에 삼성전자 저 건물 그때 가치하고 지금 가치하고 언제 꽤 높을까? 지금이 훨씬 높을 겁니다. 근데 처음 설립했을 때보다 지금 보다 마모는 됐겠죠. 아니 겉으로 멀쩡하게 들어가면 마모가 된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가치가 올랐다.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비용으로 반영한 게 감가라고 만약 가정하면 삼성전자는 그 건물을 감가를 하면 안 돼요. 가치가 올랐으니까. 근데 삼성전자 장 보시면 감가 열심히 하고 있거든? 분식인가? 무슨 말이냐면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감가라고 디파인하면 삼성은 그 건물을 감가하면 안 된다고. 근데 하고 있다니까? 그럼 그 말은 회계가 감가가 가치를 반영하는 게 아니다고 소리예요. 그럼 감가는 왜 하는 거냐? 이겁니다. 자, 내가 기계장치를 100억 주고 샀어요. 100억 주고 샀어요. 내물 아닌데? 자, 100억 주고 샀어요. 저기? 내가 마실게요. 자, 100억 주고 기계장치를 샀어. 그럼 돈이 100억 나갔잖아? 그럼 항상 우리 회계 기본 원칙. 돈이 나가면 언제 비용 처리하라고? 매칭시키라고. 그럼 요 기계장치를 100억 주고 샀는데 과거에 보니까 5년 정도 나한테 수익을 창출해. 그럼 100억 준 것만큼 뭐 잡아야 돼? 에셋 잡아야 돼. 미래 퓨처 베네핏이니까. 그럼 100억 잡아놓고 5년 동안 수익을 창출하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5년 동안 균등하게 수익 창출은 안 하겠죠. 그러면 정확한 수익을 뭐다 예상해서 따박따박 떨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냥 원칙을 정해놓고 시스템에 가게 엘로케이트 하는 거지. 그냥 평균적으로 20억씩 그럼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5년 동안 거의 이분하게 수익 창출할 거니까 라고 가정하는 거야. 이건 정확한 매칭이야 가정한 거야. 가정하는 거지. 그게 두 번째 매칭시키는 디프리시에이션이야. 그럼 결론 감가는 왜 하는 거다? 매칭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매칭 때문에. 뭐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다? 밸류에이션. 가치평가하기 때문에 떨어지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키려고 하는 게 감가상각이라는 거지. 그러면 밸류가 올라가도 감가는 하는 거다 안 하는 거다? 하는 거란 소리야. 그럼 나봐요. 자, 100억 주고 샀죠? 3년 지났어요. 장부가 얼마라고 돼 있어요? 자, 5년 감가상각해요. 100억 주고 샀어요. 3년 지났어요. 얼마 남아있어요? 40억 남아있겠지. 만약 감가가 밸류에이션 하는 프로세스라면 장부에 잡혀있는 40억이 시가랑 맞아야 될 거라고 거의. 근데 시가랑은 전혀 관련이 없지. 그러면 100억 주고 샀는데 60억 감가가 돼 40억 남았다. 해석해요. 어떻게 해석하셔야 돼? 지금 100억 주고 샀는데 가치가 40억짜리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0억 주고 샀는데 수익 창출에 몇 프로 기여했다? 60% 기여했고 몇 프로 남아있다? 40% 남아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 뭐다? 블랙핑크 아까 계약금 준 거 150억. 장부에 뭐 잡았죠? 3년 계약으로 150억 주는 걸 잡았어. 에셋 잡아야지. 왜? 3년 동안 수익 창출할 거니까. 자, 150억 잡았다? 어떻게 하셔야 돼? 3년 동안 수익 창출 기여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얼마 동안? 3년 동안 50억씩 감가로 떠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뭐라고 하냐? amortize라고 하지. property, plant, equipment를 비용 처리하는 게 depreciation. intangible asset을 비용 처리하는 게 amortization. 이해되겠죠? 그래서 그게 뭐다? 거기 나온 두 번째 매칭이야. 여러분 감가상각을 뒤에 배울 건데 여러분 페이지 4-12페이지 한번 가봐요. 4-12페이지. 4-12페이지 가보시면은 여러분들 거기 4번에 맨 위에 depreciation하고 나와 있는 정의 보이세요? 지금 거기 나와 있는 6줄 읽으면 100% 이해돼야 돼. 읽어보세요 빨리. 감가 정의가 뭐라고 돼 있냐.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럼 봐요. 이런 정의를 알면 또 뭐가 도움이 되는 거냐? 이거 한 번만 얘기해 볼게요. 한 2분만. 아니, 2분 더 할 수도 있어. 시계는 자꾸 보지 마요. 토요일 날 우리 수업할 때 끝은 열려 있는 거야, 시간이. 시작만 우리 6시 반인 거예요. 뒤는 열려 있어요. 어차피 집에 가도 그냥 잘 거잖아. 지금 우리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반도체 피크에 지금. 근데 그 피크가 언제 한번 있었냐면 2010년도에 한번 있었어. 반도체 호황이. 근데 그때 피크랑 지금 피크는 좀 다르다고 하지. 그때 피크는 반도체가 원래 그 사이클링 산업이에요. 한 2, 3년 피크 치고 떨어지고 다시 피크 올랐다 떨어지고. 근데 요즘 AI 반도체 수요가 있다 보니까 피크가 계속 쫙 올라가는 커버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17년도에 반도체 호황이 왔을 때 가장 큰 염들 그때 그 두 업체 메모리 반도체 그 생산업체가 피해를 봤던 게 뭐냐면 그 메모리 반도체 수요자들이 나 굉장히 많이 필요하니까 물건 많이 만들어줘 라고 가수요를 낸 거예요. 그걸 믿고 케이펙 투자를 엄청 했어. 근데 갑자기 뭐다 수요가 뚝 떨어져. 그럼 여러분 내가 투자는 많이 했는데 갑자기 수요가 없으니까 감가비는 고정비잖아요. 그게 엄청 비용 타면서 17년도에 호황기 딱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엄청 꼬꾸라진 거야.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막 적자가 막 수조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지금 굉장히 디맨드가 많죠. 근데 그때 한번 뭐다? 아픔이 있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설비장치 케이펙스 있죠. 요거 나 주석 가보잖아? 새로운 신규 투자가 별로 안 들어가. 말만 얼마 투자하겠다 얼마 투자 말하고 있는데 실제는 뭐다 안 넣었어. 재미에 보니까. 왜? 더 투자했다가 갑자기 룬 누렸더니 갑자기 M7 기업들이 나 안 하겠다 이래버리면 바보 되는 거죠 그때처럼? 투자를 서서 해. 그래서 삼성이 앞으로 500조 투자하겠다고 했거든? 언론에 몇 년에 말 안 썼어요? 몇 년에 투자했다 말 안 했다고. 500조 투자할게. 왜? 정부에서 푸시하니까. 근데 원래 삼성은 반도체에 매년 투자 얼마냐? 보통 한 60조, 50조는 한다고. 근데 450조? 그럼 정상대로 한다고 해도 9년 동안 투자하는 거야. 그러면 투자 규모를 잘 봐야 되는데 그러면 장부 봤을 때 여러분들 PP 취득가 있겠죠. 그다음 밑에 accumulated depreciation 감가 누계액이 나온다고. 그럼 여러분들 장부에 잔여가가 나오겠지? 근데 이게 투자를 안 하면 이게 점점 뭐다? 감가 누계액이 점점 늘어도 위에 뭐다? 취득가가 별로 안 늘어. 그럼 있는 캐파하고 돌리고 있다는 소리지.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뒤에 주석 보면 그걸 봐야 된다고. 그럼 걔들이 지금 시투자를 얼마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를 보면서 앞에 취득가는 그대로 있는데 누계만 쫙 쌓이고 있다라고 하면 별로 투자 안 하고 뭐다 기존 설비하고 돌리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더 좋을 거야. 왜? 메모리 반도체 두 군데밖에 못 만들거든. 미국의 마이크론하고 세 군데밖에 공급이 안 돼. 근데 설비 장치 안 늘려? 수요는 굉장히 많아. 프라이스 안 떨어지겠지 이게. 제일 좋은 게 Q 뭐다 안 늘려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산 캐파를 안 늘려가지고 여러분 수요는 계속 나쁜데 공급을 안 해버리고 그럼 피해는 계속 올라갈 거 아니야 이게. 그게 되게 생산에 뭐다 엄청난 스파이크가 생기는 거겠지. 6년 7년도가 그렇게 갈 거다 보는 거예요. 근데 어제 보니까 마이크론이 미국에다가 KPX 넣겠다고 했더라고. 너무 수요가 많으니까 지금 수요 갖고는 100% 솔드아웃 됐대.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제일 잘 만든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거든요. 그 회사는 지금 삼성하고 SK보다 훨씬 낮아. 근데 최근에 주가가 거의 뭐 2배, 3배 올랐지. 메모리 반도체 쪽이. 근데 지금 생산 캐파 갖고 수요를 다 감당이 안 된대. 2년치가 다 솔드아웃 됐다는 거야. 그럼 생산 캐파 못 늘리고서는 매출을 일으킬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뭐다 캐파를 늘리겠다고 어제 신문에 떴더만. 그러니까 삼성도 SK도 잘 봐야 될 거야. 저쪽이 늘리는데 우리는 계속 안 늘리겠다라고 한다면 프라이스를 잡고 가겠지. 근데 너무 많은 수요가 오면은 또 거기에 또 우리 Q를 뺏길 수 있으니까 어느 선에서 우리가 캐파를 투자할 거냐는 것을 전략적 결정을 많이 할 건데 과거처럼 엄청나게 투자하는 것은 되게 자제할 겁니다. 그래서 옛날 원래 반도체가 좋아지면 반도체 낙수 효과로 거기 소재 부품 장비가 굉장히 주가가 같이 올라가거든. 최근에 같이 안 올라갔잖아. 왜? 투자 안 하니까. KPX 안 하니까 소부장이 주가를 많이 못 가는 거야. 그러다가 지금 이제 올해부터는 좀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말 나오니까 소부장이 어제부터 쭉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이게 다 재무제표 보시면은 거기 시그널이 나온다니까. 그걸 보고 판단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 재무제표를 본다고 무조건 성공하진 않아요. 하지만 내가 늘 말하지만 리스크를 미니마이즈는 할 수 있다고. 최소한 여기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근데 지금 나오는 말이 맞구나. 그럼 확실하게 가지고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작년도에도 삼성이 막 5만 원 하다가 8만 원 갔을 때 야 이거 들어가는 게 맞아? 라고 했을 때 제가 투자는 안 했습니다만은 어디 가서 이거 사야 된다 이거. 재무제표를 분석해봐요 서로. 해보면 이거 가치가 이거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 있는데 이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그래요. 지금 뭐 14만 원까지 갔으니까 제가 볼 땐 충분히 더 열려있다고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재무제표라는 거는 절대로 뭔가 프리딕션을 막 해주지 않는 거고 과거 죽어 있는 숫자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과거에 대한 데이터만 집계한 거지 미래를 못 보여주는 거니까 뭐 죽어 있는 숫자를 딜링하는 거 아니냐. 어떤 코스닥 기업 같더니 CF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나 진짜 그 사람 주둥이 때릴 뻔했어요. 지가 모르니까 과거에 죽은 숫자처럼 보이는 거지. 아는 것만큼 세상은 보이는 거예요. 자신이 분석이 안 되니까 죽어 있는 숫자라고 생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분이 회계를 진짜 모르긴 해요. 그래서 회계 팀장은 밑에 직원들이 엄청 무시하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막 직원들한테 막 뭐라 그래. 왜?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뭐가 많아요? 시끄러워. 아는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아우라가 느껴진다고. 말하지 않아도 한마디 한마디에서 뭔가 탁탁 뭐가 나오지. 그 밑에 애들이 아무나 못한다니까? 뭐가 모르니까 말이 많아. 그러면서 심지어 뭐 죽을 줄 알아 말 나오길래 회식하는데 나 진짜 때릴 뻔했다니까요. 저런 사람이 코스닥 CF를 한다고 시총이 4천조까지 가는 4천원까지 가는 회사가 그 CF가 그까지밖에 말 못한다고 하는 말이 진짜 확 올라와서 너무 답답을 느꼈습니다.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자, 매칭시키는 방법이 아까 제일 정확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쫓아가는 게 아까 매출효과 같은 거, fade in, fade out 같은 거. 지금 디프리시에이션은 정확하게 매칭하는 컨셉은 아니죠. 그냥 가정에서 뿌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얘기할게요. 이게 마지막 1분. 나봐요. 자, 여러분들 급여 받죠? 매달. 그럼 여러분들 급여 준 것도 정확하게 언제 비용 처리하셔야 돼? 여러분이 회사에 수익 창출할 때 비용 처리해야 됩니다. 수익 창출은 하셔? 조금 미지수긴 해요. 광고 선전비라든지 아니면 직원들 급여 주는 거 이런 것들은 언제 수익 창출될 건지 좀 애매하긴 하지. 그래서 보통 광고 선전비 샐러리 같은 경우는 그달치 그냥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칭 쪽에 세 번째 가봐요. 뭐라고 돼 있나? 요거 하나만 짚어드리고 마무리합니다. 1-17페이지 그 박스에 매칭 세 번째 갑니다. 뭐라고 돼 있죠? 일단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쫓아가보고 그게 안 되면은 원리 원칙 세워놓고 뿌리고 그것도 안 되면은 그냥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뭐 우리 광고 많이 한다는 뭐 API 같은 경우도 광고 집행하면은 나중에 수익 창출이 나중에 되긴 되겠죠. 근데 언제 얼마큼 될지 알 수 없는 거야. 그럼 삼성도 S26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광고 뭐 3번 접는 거 나온다고 하잖아. 광고도 막 나와. 하지만 그 광고비 때렸을 때 그 수익 창출이 언제 될지 모르는 거지. 광고 때문에 수익이 창출된 건지 제품이 3번 접는 거 낯설어 뭐 굉장히 이게 신기해서 팔려나가는 것도 있을 거고 제품이 뭐다 퀄리티가 좋아서 나가는 경우 이유는 다양할 거 아니야. 그럼 그걸 정확하게 쫓아올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수익 비용 대응이 정확하게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그냥 비용 처리하셔야 돼. 회계는 보수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광고비는 대부분 다 그냥 집행할 때 다 비용 처리해요. 못 쫓아가니까. 그게 세 번째 매칭입니다. 자, 어디까지 간 거냐? 지금 우리 재무상태, 손익에서 재무상태, 자산부채 정의하고 캐테고리 봤어요. 그 다음 손익 종류 봤고, 손익의 기본적인 뭐다 포맷 봤고, 두 가지 연결되는 고리 봤어요. 그 다음 수익 비용 언제 인식할 거냐 개념까지 본 게 챕터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전부입니다. 다음 시간부터 챕터 2로 넘어갈 거예요. 챕터 1은 그까지만 보시면 돼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생했습니다.